40대 초중 남자인데 결혼식이 생각하면서도 아이와 여자분이 있으면 그 사람을 위해 모든 걸 바쳐야겠다. 굉장히 또 나름 생각은 있으시네요. 뭐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맞벌이는 시키지 말아야 하고. 뭐 굉장하죠. 또래 초등 교사와 소개팅을 하고 왔는데 은연중에 인정하긴 하지만 뭐 굉장히 또 요즘에 가을을 탄다. 이제 가을 타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뭐 그거는 아무도 모르는 그 미래인 것 같아요. 아무도 모르는 미래. 그렇기 때문에 뭐 잘 해결. 그러니까 인생 진짜 사람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풀릴 수는 없죠. 그래도 계속해서 늘 예전에도 말했지만 만나는 사람의 그 폭을 넓혀야 되긴 해요. 넓혀야 함. 그러니까 많이 만나야 되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많이도 만나지도 않고 한두 명 만나고 이제 멘탈 때문에 약해가지고 이제 그걸 담아두다가 한 명, 두 명, 세 명 나 사람 다 만났다. 그게 아니라 곱하기 10배에서 0 하나를 더 붙여야 돼요. 10명, 20명, 30명 만나고 이제 정말 그 멘탈이 약해졌습니다. 이게 이렇게 돼야 되는데 대부분 또 이제 마음이 여리신 분들은 한 명, 두 명 만나면 또 그게 뭔가 가슴에 날아 꽂히시나 봐요. 근데 제 이해는 하는데 그럴수록 내 옆 뒤에 0 하나 더 붙여야겠다. 10명 만나야겠다. 이렇게 무슨 뭐 심각하게 만나지 말고 사람을 그러니까 이성이 아니더라도 그냥 사람 자체를 많이 만나는 연습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또 솔루션이 제공되겠네요. 상온화에서의 초연도는 화씨 마이너스 450도 이하에서 초연도를 입증한 과학자에게 노벨상에 수여된 지 한 세기가 지난 지금도 여전히 풀리지 않은 난제라고 퍼듀 대학교 및 그 데이비드 놀테라는 분이 그 미국 정부 지원을 받아서 이게 프로그램 일환으로 기사를 야후뉴스가 한국으로 따지면 네이버 뉴스인데 메인에 걸렸어요. 여기서 보시면은 난제라고 해가지고 뭐 그렇게 부정적인 내용이 아니라 좀 어떻게 풀어봐라라고 하는 것 같은데 퍼듀 대학교 미국 대학이죠. 1911년 4월 8일 네덜란드 물리학자 거의 영에 가깝다. 저항 영에 가깝다는 거죠. 이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시작되는데 이제 초저온에서 저온에서 조금 온도를 조금씩 올라온 거죠. 보시면은 이제 계속 쭉쭉쭉 지나가면서 당연히 LK99 때문에 이러한 기사가 쓰여져 있는데 임기 온도를 위한 새로운 개척지 영하 400도 이게 이제 결국에는 비용 문제인데 영하 400도 마이너스 240도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화씨겠죠. 에만 작동하는 기계는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너무 비싸기 때문에 그래서 과학자들은 실제 온도에서 작동할 수 있는 초연도체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는데 스위스의 IBM 연구소 알렉스 밀러와 게오 리그 베트노츠는 란탄 바륨 구리 산화물로 알려진 금속 산화물이 좋은 후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었고 근데 뭐 이론적인 배경이겠죠. 실제로 만들긴 되게 어려운데 초연도체를 발견하는데 약 3년이 걸렸고 그 신기록이 마이너스 238도 1986년에 그때부터 이제 조금씩 올라온 거죠. 마이너스 109도까지 올라온 거죠. 결국에는 마이너스 240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쭉쭉 올라서 마이너스 109도까지 올라왔는데 이 정도면 고온 초연도체라 해야겠죠. 이제부터 두 그룹이면 하나는 이제 랑가디아스고 로체스터 대학이 하나가 이제 LK99인데 두 보고서 모두 날카로운 회의론에 부딪혔고 현재는 답보 상태 놓여 있다. 이제 뭐 사기나 거짓 이런 말은 안 쓰고 물론 이제 미국 분들이 합리적이죠. 이런 거 보면 솔직히 미국 뉴스나 미국의 이제 대학교 미국도 솔직히 같은 연구자로서 이렇게 감정적으로 싫을 수 있겠는데 되게 또 객관적으로 써놨어요. 답보 상태 놓여 있고 심지어 로체스터 랑가디아스는 지금 뭐 난리가 나는데 서로 뭐 철회나 하니 많이 내부 분란이 일어나는 거죠. 그 한국 말고 그 로체스터 대학교 측이요. 그 이제 상온 고압 초연도체. 일부 금속은 초연도체로 가장할 수 있기 때문에 초연도체 항상 증명하기가 까다로웠습니다. 시간과 인내가 필요하다. 결국에는 시간과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을 야후뉴스 그리고 퍼듀 대학교 연구진들이 기사까지 쓰면서 조금 기다려라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솔직히 빨리빨리 익숙해져서 기다리기 어렵지만 기다려 봐야겠네요. 퍼듀 대학교 말처럼.
고객 서비스는 점점 더 나빠지고 있으며 고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오늘날 고객 중심을 표방하지 않는 기업은 드문데 불행하게도 대기업의 도움이나 구제를 요청해본 경험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객 서비스가 근데 생각보다 그 해외는 아직도 좋긴 해요. 해외로 영어로 쓰면은 좀 잘해주고 이제 한국 분들은 전화 자체를 안 받으시더라고. 가끔씩 뭐 잘 받는 거는 이제 미국인데 약간 그런 거 있죠. 미국인인데 한국말로 받아주시는 분들 있는데 그런 분들 빼고는 그러니까 시간대가 뭐 6시면 안 받아가지고 조금 애매하긴 해요. 특히나 또 뭐 고객 상담 센터 솔직히 비용이 너무 크죠. 기업들은 고객을 만족시키는 것이 이익이라는 것을 오랫동안 알고 있었는데 불만 처리 현황 물론 이제 소비자가 굉장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미국이랑 좀 다르긴 하죠. 한국이랑은 일부러 안 받는 경우도 많아서 고객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고객 분노 조사 고객의 17%가 기업과의 상호작용에서 불친절하다고 인정했습니다. 이제 이분들 데리고 이제 요즘에 새로 하면은 더 화날 수 있는 게 AI 그 챗봇도 생각보다 많이 개선했다고 하는데 약간 뜬금없는 답변을 주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AI 답변 바로 나왔네요. 대안은 인강 상담원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인강 상담원을 보완하기 위해 제너레이티브 AI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게 정답이긴 해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사람이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AI를 해줘야지. 일단 지금 문제가 뭐냐면 AI가 먼저 딱 전화를 받고 한참 동안 있어서 사람을 바꿔드릴까요? 이러지 말고 그냥 빠르게 사람한테 연결할 수 있도록 사람에게 조금 AI를 줘가지고 사람이 먼저 받은 다음에 뭐 AI 그 사람 화면에서 AI를 좀 처리하게 해줘야지. 그게 좀 불편하긴 해요. 이게 아마 모든 공통 사항이 아닐까 생각하고 사실 그 AI 그 비즈니스 뭐라 솔루션들이 생각보다 기대 이하의 성적을 거둔 것도 이 고객센터에 배치되면서 사람들이 AI에 대한 약간 그 기대감이 많이 하락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AI가 그리고 막 음성 인식을 해주세요라고 하는데 막 이상한 거 불러주고 결국 사람으로 0번 눌러가지고 사람 하니까 이제 그 고객 상담 센터의 AI가 전반적인 AI의 기대감을 떨어뜨렸다 이렇게 판단되네요. 소셜 미디어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소셜 미디어 소규모 온라인 서클로 이동하고 있는데 유튜브도 그렇죠. 소셜 미디어의 새롭고 건강한 시대가 시작되고 있다. 이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뭐 트위터에서 소규모 그룹들 요즘에는 그 다시 한번 뭐죠? 약간 소규모 그룹 그러니까 같은 앱 내에서도 소규모 그룹으로 이제 소통하시더라고요. 저는 지난 몇 년 동안 소셜 미디어 유령이 되었습니다. 12월부터 인스타그램에 글을 올리지 않았고 하루에 여러 번 트윗하던 것을 일주일에 2번을 줄였으며 페이스북이나 스냅챗에 로그인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제 프로필을 보면 버려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인스타그램은 아직도 강하긴 해요. 인스타그램 다른 것들은 좀 줄어들었고 이제 뭐 하버드 대학교 버크만 클라인 인터넷 및 사회센터의 예술가이자 교수진인 벤 그로서는 너무 이 소개가 너무 기네요. 페이스북 같은 주요 플랫폼이 오랫동안 페이스북은 이제 좀 낮아졌고 인스타그램은 더 높아졌죠. 포스팅을 하고 싶지 않은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어디에 포스팅해야 할지 모르는 것입니다. 인스타그램에 다 하는 거죠. 생각보다 인스타그램이 페이스북의 그 회사로 시작됐지만 페이스북의 이제 그 하나의 조그마한 그룹으로 시작했지만 지금 인스타그램이 훨씬 더 그 시장성이 좋죠. 디스코드, 블러스카이, 스레드 플랫폼 디스코드 좀 유명하긴 하죠. MZ 세대들에게. 온라인타운, 비리얼 같은 브레이크아웃 소셜, 플립보드 CEO. 소셜 미디어의 미래는 사람들에게 맞춤형 경험을 제공하는 플랫폼 네트워크의 모습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이제 자기가 원하는 것만 찾아가는 어떻게 보면은 그 대형 플랫폼 안에 소규모 그룹들이 그 안에서 또 생태계를 이루는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이 모이면 조금 더 변화가 있겠죠. 현재 그 트위터나 인스타그램이나 더 건강한 인터넷 탈중앙화 접근 방식은 페이스북이라고 하는데 페이스북은 사실 근데 아직도 한국에서는 다시 또 인기가 있더라고요. 이게 왜냐하면 그래도 페이스북이 약간 그 뉴스를 대체한 걸로 한국에서는 잘 쓰여가지고 페이스북 계속 쓰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결국에는 사람들이 돌고 돌아 다시 돌아온다는 건데 근데 이제 소규모 그룹 페이스북 내에서 그룹 그리고 트위터도 요즘엔 그룹이 X에도 그룹으로 이제 모이시더라고요.
그게 이제 트렌드인지 아니면 그렇게 바꿀 건지. 그게 슈퍼앱의 전초 단계일 수도 있고요. 플랫폼 X가 어떻게 작동해야 되는가. 새로운 앱 스레드는 약간 좀 애매한 것 같고, 제 생각에는 온라인 소셜 라이프에서 지금 가장 뭐 핫한 거는 뭐 아직도 인스타그램이고, 생각보다 페이스북이 좀 밑에 있다가 이번 2등을 올라온 것 같고, 페이스북이 2등, 1등이 인스타그램, 2등이 페이스북, 3등이 트위터, 현 X. 이게 한국에서 이제 많이 쓰시더라고요. 이렇게 된다, 이렇게 생각되네요. 주담대 많이 올라가면 매수세가 떨어지는 건 사실이죠. 이미 호가는 오를 때 꽤나 올랐는데, 주담대 금리가 올라면 현재 호가 그대로 받으면서 영끌에서 덤빌 용자는 많이 줄어드는 게 팩트임. 매물도 많고 경쟁자도 그리 많지 않거든. 생각보다 매물이 많지 않더라고요. 근데 매도자 사이드 생각해보면 전세도 이미 바닥치고 전세 매물이 많이 소화되고 약간 부족한 느낌도 있으니, 급한 사정 없으면 금리만으로 호가를 내리지 않을 게 분명함. 한 틱에 비싸죠. 한 번에 이제 5천씩은 아니고 한 1,000씩 되는 1,000만 원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매수자들도 매수 경쟁자가 적어서 급할 건 없고, 매수 경쟁자가 급하다기보다는 그냥 매물 자체가 없으니까 원하는 거 못 사시는 분들 있을 것 같아요. 매도자들도 특이 케이스 빼고는 급할 게 없다는 거임. 그래서 직전 거래가 금방의 유니콘 같은 금매 위주로 거래되면서 보합이 쭉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금매 시장, 부동산 시장이 금매 시장으로 넘어가면서 보합이라고 하는데, 근데 이제 금매가 많이 나오게 되면 그냥 일반 매물이 되는 거죠. 금매라는 거는 그 시간의 차이인데, 지금 그 말씀을 하셨다시피 이분이 서로 급한 게 없는데 금매라는 게 거의 안 나오죠. 보합이라기보다 그냥 이게 띄엄띄엄 거래되다가 이제 금매가 많이 나오면 그냥 일반 매물로 되면서 일반 시세가 결정되겠죠. 이벤트가 뭐 총선이겠죠. 이분은 총선을 이제 내년 총선을 뭐 완곡하게 표현하시는 것 같은데, 매수세가 떨어진다. 사실 이건 조금 애매한 게, 이것도 보면 금리만을 생각하고 있잖아요. 금리가 사실 올라가면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어쨌든 간 지금 예전보다 떨어지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좋은 말은 아파트 가격이 어느 정도 선까지 매수자의 원한, 그러니까 아파트 가격을 놓고 봐야지, 약간 금리에 너무 집착하는 경향이 있는데, 금리는 금리고 외부적 경향이고, 아파트 가격이 낮아지면 당연히 매수세가 붙겠죠. 예를 들어 타워팰리스가 내일 갑자기 90% 세일해서 뭐 2억에 팔면은 다 사가지 않겠어요? 20억, 30억짜리 3억에 팔면. 그것처럼 일단은 이거 앞에는 너무 논리라기보다는 이건 너무 약간 금리 이야기, 화폐적인 이야기고, 사실 아파트 가격에 좀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파트 가격. 근데 이제 사실 사람들이 아파트 가격이 좀 약간 예측 불가능으로 움직이니까 금리로 계속 많이 해석하려 하는데, 사실 아파트 자체 브랜드나 입지 같은 게 먼저 분석돼야 되는 게 옳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위기가 온다 하더니 결국 오늘 10월 4일에 그 미국발 고금리 연장 지속에 대한 우려가 나스닥 시장을 먼저 새벽에 나스닥 시장을 급습하면서 한국 시장에도 굉장히 크게 다가왔어요. 결국에 금융시장에서 이제 굉장한 급락이 발생했는데, 굉장히 이제 큰 타격이다. 특히나 사람들이 큰 액수로 구매했던 뭐라 해야 될까요? 뭐 전지, 그리고 전자, 그리고 반도체,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모두 약세를 보이면서 많은 위기 의식을 불러일으켰는데, 오늘만 해도 뭐 마이너스 1,500만 원, 마이너스 500만 원 정도로 오늘 하루에만 손실을 굉장히 기록하신 분들이 많아서 이 가슴이 아파올 수밖에 없고, 사실 이거를 버텨낼 수 있을지, 아직 10월이기 때문에 겨울에 크리스마스 랠리가 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미국발 금리 하락 소식이 없는 이상 이런 식으로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정말 버티기 싸움이다. 진짜 버티기 싸움에 돌입했다라고 볼 수 있죠. 진짜 버티기 싸움에서 돌입해서 이기려면 각자 조금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서 버텨야죠. 여기서 버티면은 정말로 그 좋은 시절 2024년이 올 거고, 2024년에 뭐 2분기에는 금리를 하락할 것이 유력시 된다고 하는데, 2분기까지 굉장히 멀리 나왔기 때문에 거의 뭐 반년 이상 남았죠. 그때까지 무조건 버티다. 그 말밖에 할 게 없네요. 그래야 하고, 그리고
이제 뉴욕타임즈가 사설란에 요즘 미국에서 대학학에 대한 그 논쟁이 굉장히 불이 붙었는데 그 삶 말 그대로 그 수명까지 짧아진다고 엄청나게 했어요. 근데 다 당연하다기보다는 대학 학위가 있으면은 예전에 그러니까 평균을 내면은 이제 최근 MZ 세대들은 대학을 아예 안 가고 이제 사업에 뛰어드는 경우가 미국에서 많아서 그렇겠지만 예전에는 이제 만약 대학 학위가 없으면 되게 위험한 군인들도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렇겠죠. 군인분들이 이제 제대하고 나서 대학 가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실제로 파병을 가버리면 뭐 일반 사무직이랑 파병 나간 사람이랑 수명을 똑같이 계산할 수 없었겠죠. 그런 게 요즘 이렇게 또 차이가 나서 신기하게 뉴욕타임즈에서 계속해서 이런 뉴욕타임즈랑 조금 뉴욕타임즈 같은 약간 엘리트 신문사에서 이러한 사설이 계속 게재되니까 사람들이 베스트 댓글이 사회를 덜 급층하게 만들어달라고 막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학위를 아무도 강요하진 않았죠. 학위를 강요하지 않았지만 어쨌든 간에 그만큼 경쟁적인 사회, 특히나 또 사회가 발전하면서 누구나 화이트 칼라를 원하는 건 사실이에요. 어쨌든 간 블루 칼라 시작했더라도 블루 칼라가 사장님이 되면 어쨌든 화이트 칼라가 되는 거잖아요. 사람들 관리해야 되니까 사무실에 있을 수밖에 없죠. 있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런 거가 조금 진행된 미국의 사회조차도 대학학에 대한 대학학위가 필요 있냐 없냐 논쟁이 심한 걸 보면 끝없는 그 최근에 교육 시스템 자체에 대해서 약간 의구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 사람들이 그렇게 해석해야겠네요. 또 오늘 네이처 입장 변경을 어떻게 봐야 되냐고 하는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인데 해석은 일단 네이처가 영국이잖아요. 미국의 사이언스 플러스 미국의 뭐 에너지 그 정부기관들이 굉장히 상온초원도체에 대해서 돈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네이처 영국 또한 이제 미국 따라 바꿨다 봐야죠. 미국 따라 스탠스를 바꾸었다. 무슨 뭐 한국의 과학자들 때문에 네이처가 갑자기 개몽이 되어가지고 바꾼 게 아니라 돈이 있는 곳에 어쨌든 과학자들도 마음이 움직이기 마련이기 때문에 미국이 상온초원도체 돈을 엄청 지금 붓고 있어요. 그 지금 야후 파이낸스 가보시면 그 기사 밑에 그 초전도체 기사 밑에 미국 에너지부의 지원을 받아 작성되었습니다. 미국 에너지부 소속입니다. 기자나 교수분들이 이거 미국 에너지부 소속 직감적 소속인 분들이 지금 미국 언론 야후가 미국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 초전도체 칼럼 이야기 그냥 과학적인 그 뭐 스토리라인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 따라서 이제 네이처가 일단 영국 분들이 그 돈이 많잖아요. 과학 자금이 뭐 미국의 몇십 분의 1이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영국 분들이 이제 스탠스를 미국 따라 바꾼 거죠. 현실적으로 봐야죠. 미국 따라 바꾼 거고 것이고 일단은 뭐 한국의 분들에게 긍정적인 뉴스는 미국이 되게 한국 LK99를 되게 높게 쳐준다는 거. 다는 것. 뭐 단점은 어쨌든 미국 분들도 공짜로 하는 거 아니고 자기들 논문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는 어쨌든 경쟁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 이거 두 개가 있겠네요. 뭐 크게 복잡하게 생각할 것도 없고 네이처가 뭐 네이처 관련 분들이 관계자분들이 이제 조금 더 LK99에 대해 처음엔 되게 부정적이었다가 이제 슬슬 계속해서 입장을 변경하고 있는데 그 입장 변경은 원래 원래부터 긍정적이었던 미국에 따라 이제 슬슬 바꾸는 거죠. 왜냐하면 어쨌든 간 연구 기간 및 자금 그리고 또 인맥이 필요하니까요. 네이처 입장에서도 혼자 고립될 수는 없으니까요. 타산지역 상황할까요? 올해 손실 2억인 이유 남동 발전 한번 보죠. 일단은 들어가기 앞서서 사실 금융에 대해서 약간 감각이 없으면 올해 손실 2억이라는 거는 2억 이상 들어갔다는 거잖아요. 억대로 들어가면 제가 늘 말했지만 억대부터는 솔직히 조금 이제 머리가 많이 돌아가야 돼요. 생각보다 쉽지 않다고. 1,000만 원으로 해서 2천만 원 버는 거랑 1억으로 2억 버는 거랑 난이도가 좀 달라요. 1억에서 2억 가는 게 더 쉬울 것 같지만 생각보다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이 훨씬 빠르게 되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조금 전략이 필요한데 그냥 부안해동에서 올릴 수 있는 거는 1억에 한 1억까지 가는 게 1억부터는 진짜 고수의 영역이에요. 조심하셔야 되는데 이분은 거의 제가 볼 때 한 4억은 들어가는 것 같아요. 50% 정도 나가는 것 같은데 한번 보죠. 장 좋다는데 난 2차전지 안 사고 올초 뭐 2차전지 사도 아마 일찍 안 샀으면 손해를 보셨을 것 같은데 어쨌든 2차전지는 안 사셨고 올해 초 미국은행주와 TMF 일단은 뭐 미국은행주 나쁘지 않아요. 국내는 반도체 바이오 위주 바이오도 사실 나쁘지 않았는데 반도체를 많이 사신 것 같아요. 올해 역대 최대 손실을 찍네. 몸에 기운이 하나도 없다. 정말 안타까운데
미국 은행주 뭐라 말씀드릴 게 없고 어, 올 초에 왜 AI를 안 사는지. 올해 초에 그 엔비디아 사신 분들이랑 조금 약간 희비가 갈린 것 같아. 희비가 갈렸다. 엔비디아 사신 분들은 어떻게든 버텼는데 엔비디아 안 사고 이분의 특징이 이제 딱 보시면 알겠지만 은행주 이 백오피스 그러니까 약간 기초 체력을 중시한다고 은행주 반도체 또 바이오는 솔직히 뭐 사실지 모르겠어요. 바이오 뭐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TMF도 뭐 그냥 뭉뚱그려서 말해주신 것 같아요. 아마 미국 은행주 반도체를 가장 많이 사신 것 같은데 이렇게 조금 그 접목이 아닌 그러니까 AI는 어쨌든 비즈니스 단의 접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소비자에게 가까운 게 AI는 우리가 느낄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느낄 수 없는 그 경제 약간 뒷단 은행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뭐 소비를 하면서 갑자기 내 은행의 기운이 느껴진다. 이거랑 AI 너무 편하네. 그러니까 이쪽을 그러니까 사람이 느낄 수 없는 영역을 하시는 분일수록 솔직히 겁이 좀 있는데 겁이 많아서 오히려 좀 그르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것도 반도체가 사실 좀 애매한데 반도체를 사셨다니까 일단은 그러니까 이게 안타깝네요. 반도체의 시절이 가고 있어요. 제조업의 시절이 이제 저물고 있어요. 근데 반도체를 들어가셨다니 제가 뭐 할 말은 없지만 미국 은행주도 진짜 할 말이 없게 만드네요. 왜 그냥 단순히 애플, 엔비디아 이것만 샀어도 애플, 엔비디아 이거 두 개만 샀어도 멀쩡히 버티고 있을 텐데 헷갈릴 때면 무조건 사람이 사는 거. 애플 아이폰 우리 아이폰 느낄 수 있잖아. 너 아이폰 샀어? 근데 너 뭐 은행 뭐 써? 이런 말 하지 않잖아요. 그냥 사람들이 말하는 거라는 게 가장 나아요. 특히나 액수가 올라갈 수. APL 어떻게 봐야 되나? APL 머테리얼즈 어떻게 봐야 되는 건데 한마디로 말하면 제 생각에 APL 머테리얼즈 약간 부담감을 느끼고 그냥 일을 들고 있는 것 같아요. 들고 있다. 흔히들 일어나죠. 약간 부담감. 자기보다 큰 사이즈의 프로젝트, 자기의 캐파. 흔히들 말해서 우리 회사 생활할 때 프로젝트 진행할 때 캐파보다 큰 프로젝트 들고 있을 때 이제 그냥 들고 있는 사람이 있죠. 그걸 빨리빨리 넘겨야 되는데 APL 머테리얼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냥 다른 저널들이 수십 개인데 거기다 그냥 넘기던가 해야 될 것 같은데 APL이 그냥 들고 있는 것 같아요. 남주기는 아깝고 뭐 그런 건지 아니면은 자기가 이거를 감당할 수 없는 건지 뭔지는 모르겠어요. APL 모델이 그냥 가만히 있어 버리는데 이거는 뭐 APL 편집장 마음이겠죠. 언제 발표하는 당연히 지금 뭐 긍정도 부정도 안 하고 있는 상황인데 뭐 이게 바로 구름위를 걷는다는 거죠. 구름위를 걷는데 언제까지 걸어야 할지 모르겠고 근데 사실 APL 머테리얼즈를 일단은 여기에 또 종속될 필요는 없어요. 필요는 없고 그냥 한국은 한국 하는 대로 계속해서 초연도체 연구하면 그만이기 때문에 이거 왜 이렇게 얼매일 필요 없고 그리고 논문이 세상을 구하지 못해요. 논문은 솔직히 이제 그 박사분들이나 과학자분들이 약간 조금 되게 무슨 신성한 효력이 있는 것처럼 하는데 그렇진 않아요. 논문만으로 되는 게 아니고 아시다시피 특허는 계속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기 때문에 특허도 중요하고 논문도 중요하지만 특허 논문은 그냥 이제 권리 측면이고 중요한 것은 어떻게 상업화된 시제품이 하나 제대로 나와주는 거. 샘플이랑 다른 게 시제품. 뭔가 움직이는 거, 뭔가 우리 볼 수 있는 거, 그리고 사람들에게 시연할 수 있는 그런 게 지금 다 필요한 건데 그게 뭐 잘 준비가 좀 걸린다고 하면 그것만 기다리면 되죠. 논문은 그러니까 이게 대학원생분들이 보시는 거랑 대학원생분들이 뭐 과학적 호기심도 제일 중요한데 그 논문으로 세상을 구하지 못해. 논문으로 세상을 구하는 게 아니라 논문은 그 쓴 사람을 기분 좋게 하는 건 맞는데 일단은 상업화에서는 제 시제품이 나와줘야 돼. 시제품을 기다리고 있는 거라 보면 돼. 시제품 기다린다. 시제품 관점에서 보는 게 가장 정확하고요. 24년도 경제 및 부동산 전망 미국 발언 발췌 장문. 굉장히 장문인데 굉장히 장문이네요. 구글에서 영어로 검색하면 쉽게 찾을 수 있는 미국 전문가 전망은 여러 기관이 동일한 시사짐. 미연준 금리 전망 24년도 2분기부터 0.25포인트씩 매분기 인하 전망. 24년도 2분기 뭐 이거는 맞죠. 미경제 전망 24년도 성장률 1.0 1.4% 3%로 23년도 대비 경비 둔화 뚜렷. 실업률 증가 전망? 실업률 증가했다고요? 23년도 대비 경기 둔화 뚜렷.
일단은 보죠. 물가 24년 3분기 목표치 2% 달성 전망. 네. 유가 24년 평균 69.47달러로 23년 대비 하락 전망. 주식 24년도 평균 3.3, 4.3 수익 전망. 부동산 24년도 평균 7% 수익 전망. 미국채 24년 평균 3.3에서 3.95%. 지금 미국 금리 올린 것은 미국 중심의 지극히 자국 이기주의에서 출발했고, 맞죠? 계속 쫓아올리지 않고 멈춘 것은 자국 경제 박살나지 않도록 멈춘 것임. 과거와 달리 지금의 글로벌 경제가 미국 금리를 따라가지 않아도 미국 자본이 미국으로 흘러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을 각 나라가 잘 알고 있음. 그렇지는 않긴 해요. 그 이유는 미국이 금리 올릴 만큼 미국 주식시장은 하락해서 재미없어지기 때문에 미국채를 사야 되는데, 금리를 쫓아 올리지 않으면 미국채 몇 프로 수익 얻죠. 강달러로 인한 환차 손실 크게 나는 상황을 감수하면서까지 달러로 돈 빼나가지 않기 때문인, 맞는 말이죠. 세계 각 나라의 주식시장 매력도가 올라간 상황이라. 그렇진 않아요. 미국 주식시장이 여전히 그 세계 1위인 건 맞아요. 고환율 정책을 쓰면 의도적으로 금리 차를 고환율 정책, 금리 차를 둔다. 의도적으로 주가 내려가는 건 금리 인하를 하지 않고 있으니 공매도 약간 이건 좀 애매하긴 한데 어쨌든간요. 제로금리를 넘어 실질적으로 마이너스 금리인 일본이 현식의 대우항을 맞이하고 있고, 그렇죠. 중국도 얼마 전부터 금리 내리면서 경제 안정을 찾으면서 부동산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음. 맞죠? 금리 인하 할 거란 전망이 우세한데 이건 맞아요. 호되게 당한 리만 사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국채 상승을 내버려뒀기 때문에 예전에 그런 경험이 있죠. 바이든 인기 없는 이유 인플레 잡는다고. 미국은 기본적으로 대다수 시민이 주식으로 연금 개념을 갖고 있어서, 주식을 연금 개념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연금에 주식이 포함되어 있어요. 연금이 곧 주식이에요. 애시당초 우리나라는 금리 올릴 이유 없음. 미국이 올리니까 늘 하던 대로 환율 차원에서 올린 건데, 미국과 2% 금리 차를 둬도 가만 보니 과거와 다르게 달러 빠져나가지 않으니까 우리나라는 수출국 입장에 고환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건 맞아요. 맞아요. 고환율이 유리함. 과거처럼 달러 빠져나간 약속이 아님. 이건 어느 정도 맞아요. 우리나라는 금리 내려야 함. 이거 맞는 말이네. 생각보다 이분 되게 또 구구절절 쓴 거 치고는 굉장히 또 정확하네요. 우리나라는 스스로 부동산 가치를 너무 낮게 잡고 있음. 그렇죠. 집안 사고 평생 금융을 끌고 나가는 사람과 생각 차이가, 부동산 사서 재테크, 이민으로 가는 것이 맞음. 현금도 많아서 싹 쓸어가니까. 이분이 근데 생각보다 정확하긴 하네요. 이분이 근데 생각보다 되게 객관적으로 잘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 말처럼 사실 이제 경제가 조금 많이 안 좋아졌기 때문에 한국이 좀 금리도 인하하면서 공격적으로 부동산 부양 정책을 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분의 주장 플러스 중국이 일단 부동산이 없어도 된다고 하다가 결국에는 부동산이 무너지면서 경제가 악화가 됐죠. 그 다음에 이제야 부동산을 풀었는데 다시 살아나고 있죠. 결국에는 동아시아는 부동산이 좋으면 부동산을 살리고 그냥 경제 자체를 끌어올리는 게 좋아요. 굉장히 생각보다 정확했네요. 이거 인정해드리겠습니다. 인정. 새우 320 좋은 점. 현대 매니시네요. 고정비 마이너스 120. 뭐 이렇게 많이 나가? 대출이자 90, 주거공과금 20, 휴대폰 8, 구독이 휴대폰까지 고정비. 좋네요. 저축 마이너스 120, 적금 110, 청약 10. 근데 이게 약간 애매하겠네. 저축이 너무 많긴 하네요. 저축이 왜 이렇게 많아? 투자 30. 미주 30 이거 꼭 해야 되나요 이거? 하면 좋은데. 생활비 50. 와, 식비 10? 교통비 5? 이거 뭐야, 장난해? 쇼핑 15. 근데 또 쇼핑은 또 하시네. 희한하게. 대부분 쇼핑 이렇게 근검절약하면 쇼핑이 없는 경우가 많은데 쇼핑은 또 하시고. 쇼핑이 식비랑 교통비가 많이 나와? 대단하시네요. 친구 데이트 20. 이거는 좋네요. 비율은 좋네요. 제 생각에 일단은 이거 없애. 투자 30. 이거 해도 솔직히 늘지도 않아요. 한 달 30? 이거 하지 말고 이걸 차라리 생활비 좀 올리고, 고정비 대출이자 이거 뭐야? 집 사셨나?
그러니까 이게 좀 애매해요. 대출이자 90? 뭐 사셨지? 차 사셨나? 뭐 오케이. 알겠어요. 저축 120. 저축이 너무 많아요. 저축 뭐 하자는 거지? 저축이 왜 이렇게 많지? 저축이 너무 많아요. 물론 저축 나 마음 좋긴 한데 적금인 게 더 웃겨. 아니면 아예 이렇게 하지 말고 저축을 없애고 투자로 돌리든지, 아니면은 이제 생활비는 괜찮은 것 같아요. 고정비도 뭐 괜찮은 것 같고, 저축이랑 투자가 너무 밸런스가 안 맞고 아예 둘 중 하나 아예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뭐 이거 저축해도 솔직히 다 없거든요. 저축해서 1년에서 저축 1,500만 원 한다고 인생 안 달라져요. 근데 진짜로 인생 안 달라지기 때문에 이거 차라리 둘 중 하나 하지 마세요. 투자를 하지 말든지 저축을 하지 말든지. 근데 제 생각엔 그냥 저축을 투자로 옮기는 거 좋은데, 근데 사람마다 다르니까 조금 긴장되고, 어차피 지금 뭐 집안에 재산이 많다라고 하면 좀 달라지겠지만, 일단 평범한 중상층 기준으로 일단은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다 정리하자면 투자를 150, 그러니까 저축을 빵으로 하고, 저축 이거 120씩 해서 많긴 한데 이거 의미 없어요. 아니면 뭐 투자하지, 고정비는 괜찮은 것 같아요. 뭐 사셨을 것 같은데 이건 괜찮고, 생활비 보시면 진짜 적은 건데 잘하시는 것 같아요. 이 정도?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정답인 것 같아요. 저축은 이거 의미 없어요. 적금 110은 진짜 더 의미 없는 게, 이거 왜 한 거지? 저축을? 세후 320, 뭐 적당한 것 같고요. 이코노미스트에 재밌는 기사가 올라왔었는데, 고객센터가 AI를 실망시켰나. 근데 이제 그 기자랑 칼럼니스트는 솔직히 조금 약간 완곡하게 표현했는데, 일단은 사람들이 처음 접한 게 AI 비즈니스 모델을 처음 접한 게 고객센터긴 해요. 그 아시죠? AI 뭐 챗봇. 처음에는 너무나 황당한 답변이 많은데 요즘에 좀 괜찮았다가 하는데, 사람들이 여전히 사람 바꿔주세요가 가장, 그 아시죠? AI 챗봇의 가장 1순위 그게 사람 바꿔주세요거든요. 근데 요즘 1년은 모르겠어요. 근데 예전에 실제로 2021년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무조건 사람 바꿔주세요가 1순위예요. 그 챗봇의 문의사항 1순위가. 그 챗봇이 그만큼 사람들에게 있어서 AI의 기대치를 떨어뜨려 놓은 건데, 그 전화 AIS도 그 AI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0번 눌러서 빨리 사람 바꾸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아주 쌓였기 때문에, 이게 바로 AI의 미래를 사실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하긴 해요. 고객센터도 못 만족시키는 AI가 어떻게 의사 변호사 역할을 하면은, 아니 꼭 고객센터에 건다 돈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변호사 300만 원 주고 일 맡기는데 AI 튀어나오면 거기 누가 그 300만 원 주겠냐고. 의사도 그렇고, 의사도 어쨌든 간 5천 원 최소 부담금은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돈 안 드는 고객센터도 이렇게 사람들을 많이 실망시키는데, AI가 얼마나 접목되었을 때 사람들이 난리가 날지, 그거를 은근슬쩍 고객센터로만 이제 이코노미스트는 한정시켰는데, 그만큼 AI에 대해 되게 비판적이더라고요. 근데 맞는 말이고, AI의 시대, 그리고 뭐 완전 몰입 가상현실의 시대를 말하시는 분이 있는데, AI의 시대는 사실 딱 고객센터 수준에서 만약 벗어난다면, 그 이후로는 솔직히 뭐 미래 직업을 대체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고객센터도 못 넘어선다면 그때부터 이제 진짜 문제가 되는 거겠죠. 빚으로 쌓는 집값은 폭락에 맞죠. 국가가 절대 폭락하게 두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국민이 가난해지다. 대부분 집 한 채 덜렁이 재산이고, 그 집에 빚도 가득가득인데 세금을 들이부어서라도 지키고 있는데 안 떨어질 것 같은 금융위기 오기 전까지. 어느 정도 맞다고 생각해요. 국가 폭락해 두진 않겠죠. 좀 가난해지는 것도 같고. 그리고 중국이 이렇게 좀 배짱 부리다가 좀 제대로 해결 안 됐기 때문에, 중국의 교훈을 얻어서라도 사실 빚으로 쌓아 올렸다 하더라도 어쨌든 국가가 나서서 막을 거라는 건 다 맞죠. 그게 못 막으면 이제 위기가 오는 거죠. 막을 거라 생각했는데 못 막으면 그때 위기가 오는 거지만, 일단 지금까지는 사실 정책이 개입할 가능성이 높고, 어차피 규제가 아직 많이 있기 때문에 규제만 몇 개 풀어버리면은 집값의 반등 쉽긴 해요. 한국의 문제는 이제 대부분의 자산이 부동산에 묶여 있기 때문에 조금 애매해지긴 했는데,
이걸 또 그리고 은행들이 권장한 것도 있고요. 은행들이 사실 담보를 잡을 때 부동산을 잡아달라고 은행이 먼저 부탁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뭐 사람을 담보로 잡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한 또 관습적 문화적인 차이와 더불어서 어떻게든 은행이 담보물을 가지고 있는 은행이 입장에서라도 절대 집값이 떨어지게 냅두진 않겠죠. 이제 곧 터질 거 하나둘씩 터지려는 듯 경제 말하는 거죠. 악성 임대인 위주로 터졌다면 이제 깡통 정세를 터지기 시작. 근데 빌라 빼고 솔직히 아파트 전세는 터지기 어렵긴 해요. 끝물에 산 빌딩들 넘어가기 시작. 이건 어느 정도 예상이 있긴 한데 강칠천 등판. 영끌러들은 제발 뭐 잘해라. 금리 인상 및 금리 인상기 고착화 주담대 8% 수준 자연까지도 곧 도미노 쓰나미 올지도. 일단은 여기서 지금 다들 인정하시는 것도 이제 급락론자 분들이 인정하시는 것도 부동산으로부터 시작된다면 부동산으로부터 시작되는 건데, 왜냐면 일본이 예전에 30년 전에 그랬고 중국이 1년 전에 그랬고 중국이 이제 사실상 돈 안 풀겠다고 한번 도전해 보다가 부동산이 무너지면서 다 같이 끌고 내려갔죠. 왜냐면 동아시아가 사실 동아시아에서 제가 또 부동산이 무너진다는 거는 그냥 국가 경제에 대해 신뢰가 그냥 없어진다는 거랑 똑같기 때문에 이게 근데 제가 볼 때 동아시아의 최소 500년 이상 트렌드이긴 했어요. 지난 500년간 동아시아에서 경제적 혼란이 올 때마다 무조건 부동산이 먼저 혼란이 왔거든요. 보시면 알겠지만 농민의 반발이 있었을 때 대부분 부동산 가지고 그 충돌이 있는 다음에 갑자기 이론으로 충돌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물리적인 충돌이 있었는데, 일단 중국도 사실 이게 중국이 3년 전에 막을 수 있었는데 안 막고 그냥 내버려 두다가 1년 전에 결국에는 그 헝다그룹, 항대그룹, 에버그란데 그룹이 무너지면서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일본도 30년 전에 그렇게 조금 플라자 비유 좀 시간이 있었는데 일본도 그거를 그냥 안 막고 냅두다가 무너졌는데, 근데 한국 정책 관료들이 이걸 냅둘 리는 없긴 해요. 반대로 말하면 부동산만 안 무너지면 한국도 이제 멀쩡하다는 건데 봐야겠네요. 그리고 사실 이게 애매한 게 있어요. 왜냐면 부동산이라는 게 한정된 제어잖아요. 부동산 한정된 제어. 이거를 포기할 사람은 일단 없어요. 왜냐면 부동산은 못 놓친다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일단은 이거를 놓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걸 먼저 살릴 것이고, 만약 살린다면 이렇게 위기론이 많이 나올수록 그러면은 이제 금리를 낮추는 게 어렵다면 바로 규제를 푼다는 것을 딱 알 수 있겠죠. 이제 규제를 풀 것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위기론이 나올 때마다 예측 가능하죠. 어쨌든 대한민국의 주식시장이 오늘 60% 코스피만 60포인트 빠지면서 이러한 또 일들이 많이 생겼는데 주식시장 악재 가지고 호들갑이다. 다익 주식 많이 손해봤나봐. 댓글 보니까 엄청 화가 많이 나는 것 같아. 당연히 돈을 잃으면 기분이 좋을 리는 없죠. 부동산 게시판에 쫓아와서 큰일 났다 이러는 거 웃기지 않요. 주식 계좌 부동산 느긋하게 정부 돈을 보면서 내년부터 대응해도 안 좀. 근데 사실 약간 애매하긴 한 게 지금 어쨌든 한국의 그 주식시장 증권시장이 오늘 타격을 입었거든요. 오늘 타격을 입은 이유가 애초에 그 미국의 나스닥 시장이 어쨌든 금리에 반응하면 금리 그 상승 위기에 반응하면서 이렇게 된 거기 때문에 사실 한국의 부동산이 미국 나스닥 시장이랑 비슷하게 움직이잖아요. 완전 여유 부릴 때는 아닌데 어차피 근데 부채가 없이, 그러니까 부동산을 이미 돈을 많이 버신 분들은 사실 문제 없겠지만 부동산에 갓 입문하신 분들은 솔직히 걱정이 많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이분도 자세히 보니까 30억대 아파트 무대출 실거주 중 이러면 솔직히 문제 없지만 솔직히 누구나 다 30억대 아파트 무대출에 실거주 중일 수는 없으니까요. 인생의 실패 경험이라는 삼성맨인데 나이는 20대 후반이고 연봉은 7천 정도 세우는 좀 더 잘할 거고 주식코인 6,600 정도 날렸다는데, 사실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뭐 돈을 날리면 가장 기분 나쁜 게 뭐냐면 기분 나쁜 거 돈은 뭐 벌면 되는데 자기 전략이 틀렸다는 게 이제 객관적으로 증명되잖아요. 이게 가장 힘든 거예요. 왜냐면 누굴 변명될 게 없으니까, 누구한테 변명할 게 없는 이게 가장 힘든데 진짜 이게 힘들어요. 왜냐면 누굴 변명할 수도 없고 자기 선택에 대한 그 결과를 자기가 받는 거잖아요. 반대로 6,600 올랐으면 기분이 좋죠. 뭐 그걸로 돈으로 뭐 6,600만 원을 뭐 할 수 있는 것도 없지만 크게 그냥 기분이 나쁘다는 건데,
이 정도는 평범하게 살아가도 남들처럼 밥 먹고 살겠지 당연하죠. 근데 이제 이런 글을 올린 것 자체가 자신에 대한 약간 기분 나쁨, 회의감, 패배감. 근데 전략을 계속 수정해가지고 나아가면 돼요. 뭔가 도움될 만한 조언이 있을까? 도움될 만한 조언은 그래도 시장에 남아라. 끝까지 남아 있는 자가 승리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끝까지 남아 있고 계속해서 열심히 살다 보면 6,600이 아니라 1억 2천으로 두 배로 돌아오게 될 겁니다. 이제 퍼듀대학교에서 미국 대학교죠. 초연도체에 대해서 상온 초연도체 LK99에 대해서 조금만 더 인내와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그 기사가 올라왔는데 하도 거기에 댓글 같은 게 많이 달려가지고 일단은 PPT로 제가 정리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인내와 시간이 필요하다. 근데 일단 퍼듀 대학교의 그 기사를 쓰신 분이 어쨌든 간에 미국 정부의 지원을 받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우리가 믿을 만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어쨌든 간에 중국 분들이 열심히 하시지만 중국의 단점이라고 하는 게 어쨌든 간에 교차 검증이나 실시간 업데이트와의 그 검증이 그러니까 지금 약간 단절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 분들의 의견을 되게 중요시 여기잖아요. 오늘의 네이처 분들의 입장 변경도 그렇고 그리고 또 지금 커팅 엣지 분도 있고 푸에트리코 미국령에 계신 분도 그렇고 한국 분이 대표를 하고 계시지만 그만큼 이제 퍼듀 대학교도 인내와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그 기자안이 사실 칼럼이라 봐야죠. 과학자분들이고 기사를 내는 거 아니고 무슨 뭐 사회 현상을 보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생각을 쓰는 건데 이제 LK99가 이렇게 된다면은 어떻게 될 것이냐. 시간이 좀 필요하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뭔가 하고 있는데 시간을 좀 달라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만큼 돈이 많이 들어간 프로젝트라는 거죠. 돈이 필요한데 사실 어쨌든 간 한국 분들이 돈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영국도 그렇고 네이처도 그렇고. 그러니까 어쨌든 사이언스나 현재 버클리 연구소 우리가 지금 버클리 연구소와 어디 갔죠? 그 아르곤 연구소에 많은 자금과 인력이 투입되어서 상호 추운대처 하고 있는 만큼 뭐 미국을 믿고 기다려달라 이런 거 같아요. 제 생각엔 그 기사의 논조가 그렇게. 근데 실제로 뭐 미국 정부의 산하 소속이라고 대빵만하게 적어놨으면 공신력이 있는 거겠죠. 미국 정부가 미국 사람들 그 교수들이 모여가지고 연구를 하는 집단이라고 하면 물론 이제 관료들도 있겠지만요. 미래를 보는 자. 아니 이 컨셉 뭐야? 삼성 다니시고 9월까지 부동산 꼭 정리하라고 하는데 잘하시겠죠. 아주 일부 상급지를 제외하고는 큰하게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니 어쩌라고 해서 9월까지. 아니 그리고 부동산이 생각보다 정리가 빨리 안 돼요. 물론 이분이 정말 제가 말을 듣는다 하더라도 9월달까지 부동산 정리하라고 9월달에 딱 정리되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이 잔금을 치러줘야지 끝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부동산이 생각보다 그 하락장 때 사기도 어렵지만 팔기도 어려워요. 왜냐면 잔금을 치르겠냐고 사람들이 제때 그런 사람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부동산이 사실 가장 좋은 게 그 상승 초입 그냥 좀 더 주고 사서 그러니까 부동산이 가장 좋은 게 그냥 오르기 시작할 때 이때쯤에 그냥 조금 프리미엄 주고 사서 그 다음에 많이 오르길 바라야 되는 거지. 무슨 뭐 부동산 시장에 그 뭐 증권 시장처럼 이렇게 막 올라가다가 이때다 바로 매도 체결 해가지고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올라간다 하더라도 이때 사면은 그냥 상대방이 계약금 그냥 그 없애버리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온갖 일이 다 있다니까요. 부동산이 진짜 시간이랑 체력이랑 그리고 생각보다 뭔가 멘탈이 강해야 돼요. 왜냐면 온갖 일이 다 생겨요. 부동산 그리고 책임져 주지도 않아. 그 하시는 분들은 솔직히 수수료만 떼먹고 그냥 가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다 해결해야 돼요. 부동산 해결할 수 하나도 없다고요. 부동산 중개업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실 알아보는 것까지 잔금은 또 상대방 문제니까요. 아무도 거기에 여러분을 도와주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혼자입니다. 부동산 시장도 생각보다. 그러니까 솔직히 부동산 시장 잘하시는 분이 증권 시장 가서 잘하시고 두 개 다 잘하시다가 갑자기 뭐 해외 왔다 갔다 하고 되면 그러지 뭐 하나만 잘하시는 분은 없어요. 왜냐하면 두 개 다 변수가 많은 시장에서 살아남은 거기 때문에. 부동산 하락시 1주택 영끌보다 폭락이 더 위험하다. 우리나라 지점대가 소득조건 담보비를 빡세게 보아서 실거주 1주택자가 부동산 좀 떨어진다고 아쉬울 게 별로 없음. 그건 맞아요. 오히려 상급지 갈아타기면 더 편해지지. 사실 편해지진 않아요.
부동산 가격이 오를수록 갈아타기가 더 편해져요. 실제로는. 반면에 전세 사는 무주택자들은 다주택 갭투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 못 돌려주는 공포에 떨어야 됨. 서울은 사실 그렇지 않아요. 서울은 뭐 전세 보증금 못 돌려주면 그 아파트 잘 가지기 때문에 실제로 하급집 빌라 오피스텔은 올해 전세 보증금 못 돌려주는 사례도 많이 발생하고 그건 맞아요. 근데 이제 굉장히 공격적으로 지금 빌라들이 그렇게 문제가 좀 있었죠. 부동산 시장이 하락세로 들어와서면 공포에 떠는 건 1주택이 아니라 무주택자임. 1주택. 그러니까 1주택은 그렇긴 한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번에 조금 한계치에 다다른 것들은 대부분 다주택자들이 많아요. 사실 생각보다. 다주택자들이 어쨌든 한계에 다다른 건 맞기 때문에 다주택자를 어쨌든 구제를 해주기 위해서라도 금리가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다주택자들이 그렇다고 해서 뭐 무슨 악인들이냐 그건 아니고 생각보다 다주택자들이 세금도 굉장히 많이 낸 사람이 많고 또 다주택자들이 사실 자기가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굉장히 열심히 사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 다주택자 된 분은 없기 때문에 부동산 하락 시 사실 첫 번째로 위험한 건 다주택자들이 가장 위험하죠. 그 다음에는 뭐 무주택자들도 위험하긴 하죠. 부동산 하락하면은 그때부터 이제 생각보다 잘 안 돌아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부동산이 싸서 사게 될 가능성이 높지 않기 때문에 3번이 뭐 1주택자겠죠. 어쨌든 1주택자도 사실 금방 다주택자가 될 수 있는 만큼 다주택자 분들의 너무나 빠른 그 몰락을 막기 위해서 정부 정책이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판단되네. 부산집 사는 게 나을까? 올 12월 초에 지금 살고 있는 집 계약 완료인데 대임돌 제출이 가능할 것 같아서 가능할 때 집을 사는 게 나을지 그냥 전세를 한 번 더 살면서 지켜보는 게 나을지 너무 고민돼서 그랬어. 모아둔 돈이 많이 없어서 5기 아파트 보고 있고 대임돌 대출 받게 되면 3억 정도 받아야 될 것 같아. 빚은 없고 실거주할 거라 오르면 좋겠지만 그냥 내 집 갖고 싶은데 조언 좀 부탁해. 뭐 괜찮을 것 같은데 부산의 집 근데 부산 같은 경우에 근데 우리가 말하는 부동산 시장은 사실 서울 부동산 시장이 맞긴 해요. 왜냐하면 지방은 좀 달라요. 부산은 지방이 아니라고 하는데 부산은 이제 잘 사는 지방이죠. 지방 부동산이 약간 서울이랑 달라요. 지방 부동산이랑 느낌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지방에 뭐 연고지가 있거나 살아야 된다고 하면은 지방에 부동산 사면 좋아요. 나쁘지 않고 대부분 또 지방 규제가 많이 안 걸려 있어서 이제 사람들이 말하는 힘든 부동산은 서울 부동산이긴 해요. 왜냐하면 골치가 아프거든요 많이. 근데 어쨌든간 지방 부동산 같은 경우 골치 아픈 일은 없으니까 그렇게 또 생각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 보여요. 그러니까 원하면 사면 돼요. 지방은 특히나 또 기다릴 필요도 없기 때문에 사기도 수월하고요. 공포에 산 줄 알았는데 공포를 샀다는 분이 계신데 근데 이제 솔직히 오늘 그 코스피 코스닥 시장 모두 급락이 나오면서 사람들이 약간 당황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왜냐하면 코스피가 3%, 코스닥이 4% 정도 빠졌거든요. 그리고 대부분 그런 것들이 우리가 모두 다 믿었던 우량주라고 믿었던 카카오 이런 삼전 등이 조금 이제 꽤 큰 액수가 아니지만 쭉 힘을 못 쓰면서 사람들이 자본시장에 대해서 약간 믿음이 약해지고 사실 특히 근데 더 웃긴 건 자본시장이 믿음이 약해질수록 한국은 또 다시 부동산으로 몰려가거든요. 근데 부동산도 솔직히 지금 약간 조금 부동산도 힘을 못 쓰고 있는 상황이라 한국의 경제 상황이 이제 드디어 안 좋다는 게 오늘 나타난 거죠. 왜냐하면 어쨌든간 부동산 시장 혹은 그 자본, 증권 시장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살아 있어야 돼요. 근데 두 개 다 이렇게 약세를 보이면 이제 힘들죠. 많이 힘들어지는데 사람들이 이제 공포를 샀다 이런 말을 할 정도로 정말 공포를 산 거죠. 근데 이거를 버텨내면 또 좋은 시절이 오겠지만 그 버틸 힘이 약간 없어지는 게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국도 민생 경제로 이제 전환해서 빨리 경제를 부스팅하는 효과를 빨리 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다다랐다. 결국에는 재정 적자를 감수해야겠죠. 오늘 곡소리가 좀 나는데 나 주식 40% 마이너스 40%에 나보다 최악인 사람. 근데 가슴이 아프네요. 근데 이게 좀 어쩔 수 없는 게 어떻게 40%를 당하는지도 좀 애매하긴 한데 근데 오랫동안 이제 누적됐겠죠. 근데 이런 분들이 더 진짜 안타까운 게 흔히 말하는 주식 초보자분들이 2021년도에 대거 유입된 이유 하나 남이 돈 버니까 나도 돈 벌겠지 이러다가 이제 대규모 2022년부터 손실을 기록하기 시작했는데
와 이거 진짜 안타깝긴 해요. 근데 또 잘 버는 분 또 잘 벌었어. 더 안타까운 거. 근데 일단 고수분들은 이제 강할 때 강하다고. 사실 진짜 그냥 미국 주식은 엔비디아랑 애플만 믿고 갔어도 무조건 벌고 이거를 왜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약간 머리 굴린 게 손실로 이어지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한국 주식은 그 한국 주식은 사실 그때그때 사실 그 미국 주식 따라 사도 괜찮았어. AI랑 뭐 애플 따라 사가지고 뭐 VR 이런 것만 샀어도 그렇게 또 크게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꼭 약간 이상한 기존 전략으로 하다가 이번에 손실을 많이 보신 분이 있어서 기존 전략이라 하면 되게 굳이 말 안 할게요. 가슴 아프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전략을 세울 때 자신의 투자 전략을 세울 때 자기가 생각해서 좀 살 필요가 있어요. 필요가 있음. 이제 근데 그 자기 생각이라는 게 막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자기가 생각한다는 게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미래에는 전기차 뭐랄까요? 미래에는 이제 뭐 AI가 유행할 거야. 이것까지 맞아요. 맞죠? 얘가 좋은데 그러면 AI를 사야지. 갑자기 뜬금없이 AI는 반도체가 들어가. 반도체 사야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생각을 근데 이 손실을 보신 분 공통점이 이상하게 생각한다는 것까지 좋은데 미래는 AI 유행할 건데 갑자기 AI에서 왜 반도체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반도체를 사고 싶으니까 제가 볼 때 여기서부터는 그냥 만들어내신 자신만의 그 스토리라인을 만든 건데 자기가 생각한 거대로 그냥 사버려야 돼. AI 그냥 사야 돼. 근데 이제 반도체가 익숙하고 삼성이랑 하이닉스가 그 안정감을 주니까 그냥 여기로 빨려 들어가 버리신 건데 그러지 말고 AI가 유행할 거야. 맞는 말이에요. 그 생각을 밀고 가야지. AI 유행할 거야. 그리고 이제 옆에서 나 삼성 하이닉스 샀어 하면 삼성 하이닉스 샀다고? AI 반도체에 들어가지. 이렇게 한번 꺾으시면 좀 애매해져요. 그러니까 이번에 손실 많이 보신 분들 대부분 반도체 또 그리고 뭐그 은행주도 참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렇게 생각하면 뭐 어쨌든 간에 근데 다시 좋은 시절이 올 거고 뭐 어쩔 수 없이 물타기 들어가야죠. 어쩌겠어요 이거. 손실을 확보했을 때 나중에 올라갈 때 또 애매하거든요. 2024년에 어차피 내년 총선, 미국 대선 다 있는데 지금 뭐 마이너스 40%로 마감시키기는 애매하니까 무조건 물타기 들어갈 수밖에 없고 실제로 많이 분들 물타기에서 탈출하신 경험이 있으니까 자본이 허락되는 대로 자본이 안 되면 어쩔 수 없이 뭐 손절이나 익절이 들어가야겠죠. 이제 비즈니스 인사이더에서 소셜미디어의 파편화 현상이라고 소규모 그룹으로 재정렬되는 기사가 올라왔는데 한마디로 축약하자면 이제 기존의 인스타그램뿐만 아니라 페이스북 또한 그룹화가 이루어진다는 건데 실제로 요즘 소규모 그룹으로 활동하시더라고요. 뭐 해시태그 달고 무슨 뭐 예전에 유명했던 뭐 서울팸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런 건 아니고 예를 들어 주제 카테고리식으로 해가지고 뭐 컴퓨터 좋아하시는 분들 컴퓨터 모임.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좀 한국에서의 카페 같은 느낌이죠. 왜냐면 네이버 카페라는 게 어쨌든 네이버라는 큰 플랫폼 안에서 소규모로 소규모는 아니지만요. 그룹화된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게 카페이기 때문에 이제 인스타그램도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건데 파편화 현상 어쨌든 간에 대규모 공간에서의 대규모를 대상으로 한 뭔가 소셜 미디어는 기존에 어느 정도 실패를 경험했다고 봐요. 왜냐하면 또 소규모 그룹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원하는 게 다 다른데 한 곳에 몰아넣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뭐 너무나 소규모 플랫폼에서는 또 사람 자체가 안 모이니까 크게 사람을 모은 다음에 거기서 이제 분화가 되는 것 같아요. 네이버 카페 같은 모델로 봐야 될 거예요. 특히 트위터에서는 아예 그룹으로 요즘에 다 소통하기 때문에 어느 그룹에 있느냐가 중요할 것 같고 이게 다시 한번 예를 들어서 뭐라 그럴까 이걸 뭐라 그래야 되죠 이런 걸 뭐 학회 대학교의 학회 느낌 혹은 학회보다는 근데 조금 더 자유로운 왜냐하면 가입 조건은 있지만 자기들의 스스로 기준을 만든 소규모 그룹으로 큰 플랫폼 안에서 나눠지고 있다 이렇게 파악이 되네요. 뭐 신성 델타테크 투자 전략 한번 보시죠.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 촌도체 투자 전략이나 마찬가지겠죠. 일단은 뭐 전략의 가장 기본적인 거는 전략 뭐 자신의 자본 상황이 어떤가 허락하는 데에서 뭐 하는 게 좋을 텐데 일단은 오늘의 신성 델타테크 많은 촌도체에 관심을 불러일으키면서
오늘 한 15에서 뭐 20% 왔다 갔다 했었죠. 굉장히 뭐 선방인데, 왜냐면 오늘 코스피가 60포인트 빠지는 상황에서 혼자 날아가는 뭐 대단한 힘을 보여줬죠. 거래량도 굉장히 많았고,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오늘의 일을.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올랐냐? 첫 번째, 추석 동안에 뭐 해외에서 긍정적인 언론이 나왔고, 언론 반응이 나왔고, 그러니까 국내에서 이제 일반인 분들이 재연에 뭐 부분 재연에 성공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재평가가 들어갔어요. 계속해서 제 추운도 또 검색해 보시면 안 돼, 키워드로. 계속해서 미국 쪽에서 좋은 뉴스가 들려고, 오늘 또 네이처의 편집장분이 한국의 기자분들과 인터뷰 중에서도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 네이처는 영국이죠. 신중 접근론으로 옮기면서 이렇게 되는데, 지금 뭐 퍼듀 대학교 측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신흥텔테크는 좋은 일만 남았는데, 근데 물론 이제 한국의 증권 시장 상황이 안 좋아지니까 조금 애매하긴 하죠. 많이 들어가긴 애매하지만, 지금 이제 남은 게 뭐가 있죠? 라고 하면 남은 좋은 게 뭐가 있나요? 물론 뭐 초연도체 국내 상업화 시연, 프로토타입이 나오는 게 하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재현, 뭐 기자회견이라든지, 두 번째는 이제 뭐 APL, 이건 해외, 이게 뭐죠? 논문 뭐 게재 사이트인데, 사실 이 두 개 빼고도 3번이 그냥 해외에서 해외 연구소들이 독자적으로 이제 자신들의 시제품을 내놓는 게 가장 좋은데, 이게 뭐 CES 2023이라고 커팅 엣지라고 계세요. 근데 뭐 자신들이 언론 보도를 하겠다고 하니까, 어쨌든간 초연도체는 누가 뭐래도 초연도체는 앞으로 계속 발전할 것 같아요. 특히 상호 초연도체에 대한 그 욕심이 지금 두 개가 있는데, A가 이제 로체스터 대학, 미국의 랑가디아스라시는 분이 네 분 일어나가지고 조금 애매하게 되는데, 그리고 B가 이제 한국의 LK99가 있어요. 두 개 다 지금 현재 조금 그냥 지지부진한데, 어쨌든간 앞으로 C, D가 계속해서 외국에서 나오는 만큼 좀 기다려보면 될 것 같고, 물론 이제 한국이 조금 이득을 가져가야 되는데, 어쨌든 한국이 다행인 게, 이 한국의 LK99라고 이번에 홍보는 많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빼놓고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좀 기다려야겠죠. 기다려야 된다. 시간이 필요하다. 이게 전반적인 해외 언론의 스탠스고, 투자 전략은 자신의 자본 상황에 맞춰서 기다릴 수 있으면, 그러니까 기회 비용을 생각해야죠. 이거 버티는 동안 다른 게 올라가 버리면 애매하니까, 버틸 수 있는 만큼 긍정적으로 투자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긍정적 투자라고 하면은 뭐 오늘 어쨌든 간에 그 추석 전에 넣으신 분들이 오늘 결국에 6일 뭐 푹 쉬고 오신 다음에 이득을 봤기 때문에 좀 보고 가셔도 되고, 대부분 6만 원에 들어오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6만 원 가면, 왜냐면 10만 원 갈게 분명해질 때는 사실 그때는 좀 약간 늦긴 하죠. 지금이 이제 4만 후반 원대에서 5만 원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원래 4만 원대 초반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6만 원에 올라갈 때 뭐 잽싸게 타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근데 뭐 그러니까 자본이 허락하는 한 뭐 적당히 일찍 타셔도 되고요. 이 기다림을 견딜 수 있으면, 아니면은 뭐 이미 근데 이득을 보시면 많아요. 그러니까 뭐 지금 새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아마 기대감, 두려움 받을 텐데, 뭐 돈이 있으면 뭐 나쁘지 않다, 이 정도로 마무리할. 제이미 다이먼이라는 이제 유명한 뭐 금융계도 유명하죠. 뭐 뭐라 해야 될까요? 뭐 미래 CEO가 차라리 직원들이 주 3.5일 근무하고 100세까지 살 것이라고 말했는데, 솔직히 어느 정도 예측은 되죠. 주 3.5일씩 근무할 수밖에 없고 100세까지는 이미 사시는 분들도 많죠. 이건 어느 정도 사람들이 그 조율된 것 같고, 3.5일 뭐 사실상 부분 재택으로 이거 세대에 익숙해지긴 했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미래 세대가 되게 유연한 근무, 그리고 긴 생활로 인해서, 근데 문제는 100세까지 뭘 하냐는 건데, 일을 계속 해야겠긴 했죠. 주당 100시간 근무하고 한 번 일하면 수명가 3초입니다. 90년대 초반에 뭐 우리가 학생했을 때 들었던 얘기입니다. 기술이 오히려 더 효율적으로 만들 거기 때문에 주일 3일 근무. 선생님은 초보층이 모든 이익을 챙겨 우리 임금을 올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셨던 것 같았습니다. 근데 뭐 어느 정도 예측은 되고, 어쨌든 기술과학의 발달로 100세까지 살고 3.5일 근무는 어떻게 보면 이제 3.5일만 오피스에 나온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조금 더 이제 유연한
경제로 나아간다 이렇게 봐야. 주식 공부는 돈 번다고 생각해? 아니요. 주식 고전책이나 경제식 등등 지금 장꼴 보면 공부가 의미나 하시던데 어때? 근데 이거 주식 공부랑 이건 좀 다른데 고전책이나 경제식 공부 솔직히 도움 되진 않아요. 근데 이제 그 공부라는 게 그 책 보고 하는 공부 말고 직접 돈을 넣어서 해야지. 그게 공부예요. 그게 공부. 그러니까 이게 뭐죠? 피아노를 치는데 피아노는 없고 피아노 그 책만 본다고 해서 피아노 늘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피아노 치는 거랑 비슷해요. 피아노 치는 거랑 일단 아무것도 모르고 땡땡똥똥땡똥 해본 애가 피아노 책만 본 10년 보는 애보다 당연히 잘 치지 않겠어요? 물론 이제 근데 그러면서도 책을 보면 좋긴 하지만 어쨌든 띵띵띵똥 자기 손으로 직접 하래. 자기 돈으로 직접 해봐야 되는데 물론 하면서도 일을 쓰다면 제가 뭐 드릴 말씀은 없는데 근데 이름만큼 다시 뭐 버실 거라고 제가 믿어요. 그리고 실제 그렇게 되고 주식 공부하면 돈 번다 게 당연히 아닌 게 공부가 돈으로 연결되는 게 아니에요. 주식 시장은 우리는 시장이기 때문에 시장은 오늘 안까지 해도 그 방송하고 있는데 오후에 뒤늦게 한 3시쯤 와가지고 이제 장마감 20분 전이잖아요. 3시 20분이 마감하니까 와가지고 뭐 돈을 잃었는지 얻었는지 아니면 자기가 이제 초조한 건지 맨날 이런 분들이 나타나서 3시쯤 보면 뭐 시장 뭐 돈을 이게 버는 게 맞는 건지 그거는 시장에서는 시장의 룰에 따라야지 여러분이 생각하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제가 페라리 저거 1,000만 원이어야 되는데 해가지고 갑자기 페라리 매장 가서 저 1,000만 원에 주세요 이러면 주겠냐고. 그러니까 이렇게 머릿속에 쌀농사 그 관념을 다 지우세요. 근데 한국이 그 속담이나 말이나 쌀농사 그 개념이 많이 들어가지고 힘들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뭐 고개를 숙인다, 뭐 벼가 익으면 여러분이 식물 벼예요, 벼? 그렇게 하지도 말고 그러니까 쌀농사 마인드를 최대한 빨리 벗어날수록 이제 그 농사꾼 마인드에서 벗어나요. 농사꾼 마인드가 싫다는 게 아니라 농사꾼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면 농사지러 가야 돼. 그러니까 자본시장에 왔잖아요. 그럼 자본시장 마인드로 그냥 장착한 다음에 그냥 거기서 계속해서 그냥 버티세요. 그때 존버이고 쌀농사 마인드 가져와가지고 여기 댓글에도 그런 거 남기시는 분 있어요. 쌀농사 자기 생각 자기는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다고. 근데 뭐 그게 당연해요. 근데 왜냐면 시장은 여러분의 마음을 생각해 주지 않아요. 시장이 그리고 어지간하면 진실을 가르치고 시장이 맞다 생각하고 시장한테 이렇게 시장에 대응하는 그 연습을 좀 하셔야지. 계속해서 쌀농사 우직하게 그 뭐 하늘이 정해줄 것이다 그런 게 없어요. 1년마다 뭐 따박따박 그런 게 없어요. 그거는 이제 쌀농사 때나 되는 거라고. 1년 추수 뭐 봄에 수확 패턴화 봄에 뭐죠 봄에 모내기 여름에 잡초치기 가을에 수확 1년마다 돌아가면 내가 이렇게 1년 동안 하면은 20년 동안 하면 인생이 피겠지. 이건 이제 쌀농사 때 이렇게 되는 거고 실제 자본시장에서는 봄 그다음에 바로 가을 겨울 해가지고 벌써 한 명은 1년 만에 저기 한남동 가는 거예요. 지금 채권 사는 거 어때? 금리가 더 올라갈 것 같다 하더라도 10%까지 안 가고 한두 번 더 올라가는 게 아닐까. 그리고 떨어질 텐데 지금도 금리 높을 때 사는 거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채권이라는 게 일단은 그 보니까 미국 채권을 말하시는 것 같아요. 미국 채권은 일단 첫 번째 환율이 이미 우리는 대한민국 돈으로 살 거잖아요. 그러면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그렇게 적은 돈으로 하면은 크게 뭐 변동도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 채권은 미국 사람들이 자기네 돈 달러로 할 때 조금 뭔가 의미가 있는 거지. 한국 사람들이 환율이 있기 때문에 채권 사면은 좀 오래 기다려야 돼요. 왜냐하면 환율이 일단 적용돼서 채권 가격이 상쇄된 상태로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미국 채권 투자 같은 경우에 달러를 가지고 있지 않는 이상 하기가 조금 애매하긴 해요. 이거를 뭐 그 일반 증권 시장처럼 막 왔다 갔다 할 수는 있는데 그렇다고 보기에는 일단 적은 돈으로 하긴 좀 애매하고 만약 달러로 하겠다. 그러면 달러 일단 환전해서 약간 손해를 보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해야겠다. 뭐 해도 나쁘진 않아요 사실. 해도 솔직히 이득은 얻을 수 있어요. 근데 뭐 굳이라는 게 있어요. 굳이 뭐 할 필요가 있나? 어차피 한국 돈으로 생활할 거면 굳이 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뭐 해도 솔직히 나쁘진 않아요. 생각보다 돈은 돼요. 또 돈을 잃을 가능성 거의 적은데 돈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거죠. 렉서스는 왜 도요타 택가리 차 소리 듣냐는데, 근데 사실 도요타 공장이랑 렉서스 공장이랑 아예 달라요. 근로자도 다르고 훨씬 더 렉서스 고급차는 맞아요. 이전 베스트 글로 제네시스 옹호하면서 렉서스 택가리라는데 그렇지 않아요. EX 승차감이 밀린 G80 그런 뭐가 됨. 그렇지 않고 실제로 느낌이 많이 달라요. 도요타랑 렉서스랑 완전 다른, 사실상 다른 회사라 보면 돼요. 근데 아시잖아요. 사실상 다른 회사. 이게 일본 회사 느낌이 한국 동아시아 느낌이 다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그 우리가 삼성전자랑 삼성전기랑 뭐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같은 회사라고 안 하잖아요. 왜 삼성전자랑 후자라고 막 농담삼아 얘기하지만 같은 회사가 아니라 그냥 같은 일본 회사지만 도요타랑 렉서스는 아예 다른 회사라고 받아들일 정도로 아예 그 라인 자체가 다르고 딜러십도 분리한 걸로 유명해요. 딜러십이 그 렉서스가 북미 진출 이후로 제가 한 번도 붙어본 적이 없는 걸로 알아요. 공식적으로. 물론 비공식적으로 도요타 막 기업 하시는 분도 있고 뭐 위치 지정학적 위치 뭐 알래스카 같은데 당연히 갔다가 너무 험지면 갖다 팔아야겠지만 일단 공식적으로 붙은 적이 한 번도 없는 걸로 알고, 그리고 뭐 렉서스 부서분들이 도요타 직원이라고 자부심을 갖겠지만 그냥 그 자부심을 떠나서 일단 다른 회사로 분리되어 있다. 뭐 도요타 뭐 센츄리 이런 초고가 차량도 도요타에 있지만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폭스바겐이랑 약간 아우디 같은 느낌이죠. 폭스바겐 아우디도 같은 회사인데 둘이 완전히 다른 회사로 사실 운영하거든요. 벤틀리도 마찬가지고. 약간 뭐 서브 브랜드 이렇게 봐야죠. 형들 고민이 있어요. 마음에 드는 중고차 매물이 다 좋은데 색상이 블루야. 와, 근데 좀 블루 좋아하거든요. 아니 블루 BMW 블루 추가 색상 사시는 분은 이제 좋은 거 아니야? 근데 난 인구 10만 정도밖에 안 소도시에 살고 저거 타고 다니면 내가 어디니 다 할 것 같아. 근데 이게 더 웃긴 게 뭐냐면 제가 그 뭐냐 군 생활을 진주에서 했거든요. 진주가 솔직히 소도시는 아닌데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 지방 소도시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이미지 뭐 이미지란 이 단어 자체를 좋아하더라고. 이미지. 난 처음에 무슨 말인가 했더니 자기네 이미지 관리가 안 되면 지방 소도시라 안 해요. 그냥 뭐 자기 도시에 살기 힘들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고. 말이 돼요. 근데 어떤 건지 알겠어. 아니 근데 색상 뭐 그린 옐로우도 아니고 블루라서 하는 건 조금 그렇긴 한데 아마 파란 안주 새파란 블루인 것 같아요. 딱 봐도 그 제네시스 그 반짝반짝이는 반짝이 블루 있잖아요. 제네시스 G80 예전 G80 그건 것 같은데, 혹은 뭐 근데 뭐 튀는 차가 아닌 거 그거밖에 없겠죠. BMW라면 어차피 티가 날 테니까. BMW는 암지랑 블루니까 어떻게 할 거야. 마음에 드는 중고차 매물이 있는데 색상이 블루라면 랩핑해야죠. 어쩔 수 없는데 랩핑 가야죠. 랩핑 가서 뭐 검정색으로 하면 돼요. 메탈릭 혹은 메탈릭. 화이트는 조금 랩핑이 이상한데 화이트도 좋아요. 화이트 랩핑도 잘 나와요. 깔끔하게 랩핑 가야죠. 랩핑. 30살에 500 정도 하는 중고차 타고 다니는데 나는 그냥 만족하고 다니는데 너 혹시 너무 없어 보이나? 없어 보이긴 하죠. 근데 이제 어떻게 관리됐냐가 문제인데, 어떻게 관리됐느냐 관리되었느냐의 문제인데, 생각보다 뭐 근데 이제 대부분 저렴한 중고차를 탈수록 관리를 대부분 안 하시죠. 어떤 분은 이제 일부러 중고차 산 다음에 관리 막 광 내고 막 타이어 미쉐린 넣고 그냥 뭐 그 뭐냐 휠 바꾸고 진짜 클래식카처럼 타고 다니시는 분들은 솔직히 없죠. 왜냐면 그분들은 이미 이렇게 글을 올리지 않으니까요. 그러면 차도 여러 대고. 사실 중고차 500이 중요한 게 아니라 관리가 되게 중요해요. 광 내고 그 관리가 되게 중요한데 관리만 잘하면 문제 없어요. 얼마 전에 그 뭐냐 또 그거 말 진국인 남자에서 아니 2,500만 원 미만 국산차 관리 잘 된 국산차 타고 다니는 사람이 남자 진국이었는데 여기서 관리 잘 된 애 별표 치셨던데, 그분은 관리가 이제 광이나 타이어 상태 그리고 휠의 반짝임 정도 이 정도겠죠. 그리고 실제로 관리 잘 된 연식 오래된 중고차 보면 좀 멋있기는 해요. 근데 그렇게 관리하기 힘들고 돈이 더 드니까 문제죠. 제네시스 GV80 VS X5 일단 딱 이거는 솔직히 현실에서는 이제 존재하지 않는 VS
않는 VS예요. 왜냐면 가격 차이가 너무 많이 나. X5가 너무 비싸요. X5가 훨씬 비싼 차예요. GV80은 솔직히 말해서 X3랑 붙는 차가 맞고, 그리고 X3를 그냥 팔자 붙여가지고 그냥 한 거예요. 크기도 솔직히 X3 그냥 뒤로 살짝 늘린 거고, X5는 진짜 커요. 대빵. S5는 대빵 커요. 대빵 커. 물론 실내 크기는 비슷할지 모르더라도 차 그 위압감이 더 커졌어요. 그리고 신형 나오면서. 그러니까 이제 둘 중 고르라고 하면은 고를 수가 없죠. 이거 뭐 1대1 그게 아닌데, 차는 산수납 강가되니까 새 차 낭비라고 하는 사람도 많은 것 같은데, 의견 좀 주세요. 전액 현금. 이거는 솔직히 같은 라인에 있지도 않고, 이거 고민하시는 분들 한 번도 못 봤어요. 왜냐면 제네시스 GV80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뭐 볼보 이런 거 나오고, X5 하시는 분들은 백방 백중 VS 막 카이엔 이런 거 나와요. 왜냐면 솔직히 가격대가 겹치지 않는데 느낌이 비슷하기 때문에. 아니면 X5 뭐 X6 이렇게 나오든지. 근데 이렇게 굳이 골라야 된다? 아주 제한된 정보로? 제가 다 드릴게요. 이거는 정답은 이제 GV80이다. 뭐 차 좋고 나쁠 걸 떠나서. 왜냐면 일단은 X5를 진짜 살 뿐이었으면, 아까도 말했지만 X5를 어디 갔어? X5를 진짜 살 분이었으면 그 GV80을 언급하지 않아요. GV80 사고 싶으니까 X5 그냥 뒤에 따라 붙은 거지. X5 진짜 사고 싶으면 일단은 차종부터가 달라야 돼요. VS에 G80, GV80 나오지가 않아요. 아예 시승도 안 해봐. X5 사실 분들 대부분 시승 카이엔 한번 사는 김에 카이엔 한번 타봐야지 이러거나, 아니면은 뭐 하면은 아우디 Q 그런 거 있어요. 아우디 Q7인가? Q9이구나. 그거 있어요. Q9인가 Q8인가 까먹었는데 그런 차 타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GV80 사고 싶은데 한번 물어봤다는. GV80 사시면 됩니다. 30, 40대 무슨 차 타고 다녀? 여기까지는 뭐 괜찮은데, 다들 부잔지 나의 꿈의 차 제네시스가 널렸네. 난 K5 3세대. K5 3세대 되게 비싼데 무슨 말 하는 거. 제네시스 3, 40대 무슨 차 타고 다녀? 제 주변 말씀해 드릴게요. 30대 절반 차 안 탐. 그냥 차가 싫으시는 분들 있죠. 나머지 절반 진짜 말씀드릴게요. 그랜저, 아우디, A4, BMW 시리즈 3, BMW 1 시리즈 이렇게가 제일 많고, 그리고 5 시리즈 있고, 이 정도. 40대 분들이 오히려 별로 차를 많이 안 타시죠. 40대 BMW 1 시리즈, 벤츠 CLA, A 클래스, 신형 A 클래스, CLA 이런 것들. 생각보다 5 시리즈가 많이 없네. 이 정도? 그리고 뭐 포르쉐 카이맨. 카이맨 없구나. 카이맨 없고. 이 정도? 이렇게 타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주변은 어떠신가요? 대부분 이런 것 아니겠어요? 생각보다 근데 요즘 차를 잘 안 타기 때문에 사람들이 차 잘 안 타서, 특히 서울은 차를 더 잘 안 탄다. 그렇기 때문에 뭐 크게 이상이 있나 싶네요. 대부분 비슷할 거라 생각해요. 아반떼는 알아보는 중인데 운전 재미. 근데 이제 아반떼 사시는 분들이 실제로 고민하시는 이유가 이거 아니겠어요? 차가 생각보다 비싸다. 그러니까 그 돈이면 이제 솔직히 그 돈이면 중고 뭐 BMW 3 시리즈, 5 시리즈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또 뭐 아우디 벤츠도 비슷한 급으로 되니까요. 그러니까 주변 더 좋은 차를 살 수 있는데 굳이 아반떼 N은 좋다는 걸 알겠는데 아반떼를 사야 되는가? 브랜드를 올릴 수 있는데, 그러니까 브랜드 대 성능의 차이인데, 진짜 솔직히 말하면요, 그냥 중고 3 시리즈 산 다음에 거기다 고급유 넣고, BMW요, 고급유 넣고 그 뭐죠? 50만 원짜리 그 있어요. 성능 업하는 거 있어. 컴퓨터 뭐라 할까요? 컴퓨터 성능 업하면은 솔직히 아반떼 N보다 잘 나가요. 이건 어쩔 수가 없어. 물론 아반떼 N이 이제 상품성이 좀 다르긴 한데, 중고 3 시리즈는 물론 중고긴 하지만 고급유 넣고 50만 원 성능업 하면은 BMW가 그게 있어요. 이해도가 진짜 높아요. 사람들이 전 세계가 BMW 3 시리즈를 극한의 성능까지 몰아봤기 때문에 아주 저렴한 가격에 컴퓨터를 최적화시키고 그냥 고급유만 넣으면 진짜 그 엔진 자체가 포텐셜이 있어서 그냥 뭐 가볍게 잘 나가거든요.
솔직히 이게 정답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반떼 N의 그 상품성이 너무 좋다. 그러면 아반떼 N 사는 거고요. 그리고 아반떼 N이 뭐 보험료 어쩌고저쩌고 그게 확실히 좋긴 하죠. 느낌이 좋고. 근데 이제 사실 브랜드와 성능을 다 잡을 수 있는 방법은 있다. 뭐냐? BMW 3 시리즈, C클래스, 아우디 A4는 이 정도까지 아닌데 중고 3 시리즈는 진짜 별별 방법이 다 있어요. 성능을 올리는 그냥 뭐 컴퓨터로 하는 방법도 있고 무슨 뭐 거기다가 뭐 설치하는 방법도 있고 기계적으로 그러면 진짜 막 그냥 뭐 아주 잘 나간다. 일반 모델도 그렇게 제가 설명드릴게요. 일반 유노타 고급유 넣으면 요즘 고급유 질문이 많긴 하네요. 고급유가 근데 솔직히 좋긴 해요. 고급유끼리도 급이 있거든요. 이슈 초기화라든지 그런 거 해야 됨. 이슈 초기화 해도 될 거 안 해도 되는데 초기화하는 거 되게 쉬워요. 그 브레이크 밟고 브레이크 한 뭐죠? 브레이크 뭐죠? 꾹 밟고 좀 한 30초 있으면 초기화된 차들도 많은데 폭스바겐 계통들은 앞으로 계속 고급유 올 거긴 함. 그럼 솔직히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고급유가 요즘에 고급유가 그 적용하는데 생각보다 빨리 걸려요. 거의 1분 만에 정할 걸요. 요즘엔 그 압축비를. 근데 이제 압축비 정의 최근 차라고 하면 2010년 이후 차들은 다 그렇게 정하기 때문에 그럴 필요 없어요. 바로 느낌이 오죠. 고급유끼리도 느낌이 오고 일반유에서 고급유 바꾸면 뭐 굳이 뭐 할 필요 없는데 하면은 뭐 쉬워요. 이슈 초기화 하려면 해도 되고 어려운 게 아니니까 뭐 하려면 하고요. 근데 물론 이 질문을 한 이유는 혹시나 엔진이 뭐 학습은 1분 만에 합니다. 요즘 고급유 유지해야 할 거예요. 네, 유지하세요. 고급유 생각보다 굉장히 좋습니다. 고급유 차량들. 안녕하세요. 기름 관련 질문입니다. GV70 3.5 운행 중인데 되게 좋은 차 타시네. 제가 첫 차를 아끼는 마음에 권장도 고급유로 운행 중입니다. 와, GV70 그 SUV 3.5리터 6기통 엔진의 고급유 운행. 와, 이거 근데 조금 약간 빡세긴 하네요. 그냥 고급유라고 하면 나는 그 BMW 3 시리즈 그런 건 줄 알았는데 2.0 뭐 정답은 사실 왜 근데 아버지께서 공무원 월급으로 뭔 고급이냐고. 근데 아시겠지만 고급유 차량에 어차피 이거 터보 엔진이잖아요. 터보 엔진에 일반유 넣어봤자 연비 비슷해요. 왜냐면 그 연비 그 뭐죠? 압축비를 줄이기 때문에. 뭐야 아버지 차가 마이바흐? 마이바흐다 일반유 넣는다? 이거 뭐죠? 마이바흐 일반유? 근데 마이바흐는 가능한 게 마이바흐는 8기통이잖아요. 옛날에 10기통, 12기통 마이바흐도 있었잖아요. 생각보다 기통이 많을수록 부하가 적어져가지고 그 조금 일반유도 괜찮긴 한데 근데 솔직히 고급유가 더 낫긴 하죠. 어차피 차 소모품이나 등등 듣고니 맞는 말 같기도. 일반유 넣을까요? 아니면 고급유 넣을까요? 근데 그 마이바흐 진짜 옛날 마이바흐인가? 그 자연흡기? 8기통 근데 터보 마이바흐도 생각보다 괜찮긴 한데 6기통 터보의 SUV면 힘 딸려서 비슷비슷해져요. 왜냐하면 무게 중량이 너무 그리고 공기정도 있고 해서 차는 아버지가 사주시지만 뭐야 유지비는 100% 지원해서요. 그럼 아빠 말 들어요. 나는 또 정말 일반유 넣으세요. 솔직히 뭐 이게 아빠 사줬으면 아빠한테 말 들어야죠. 정말. 그리고 아버지가 마이바흐 차도 이렇게 타시는 괜찮으면 근데 솔직히 GV70이 일단은 연비는 생각보다 비슷해요. 이제 결론부터 말하면 연비는 생각보다 비슷해지고 제가 추천하는 건 연비는 어차피 비슷해지니까 오히려 카드 할인 주유소 할인 쓴 다음에 고급유 넣으면 똑같아요. 실제 연비는 오히려 고급유 넣는 게 더 좋을 수도 있는데 이게 실제로 이제 키로당 하면은 물론 뭐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제 생각은 고급인데 부모님이 차 사줬으면 본인 말들 하세요. 웃긴데 나한테는 벤츠남인데 다른 분한테는 이제 좋지 않은 차였던 사람 어때? 근데 사람은 사실 안 바뀌어요. 사람은 안 바뀌어요. 사람은 안 바뀐다. 단지 상황이 바뀔 뿐인데 근데 생각보다 상황 바뀌면 사람이 바뀌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또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고 근데 이제 기대는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사람이 안 바뀐다는 거를 안 다음에 이거를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살아가면 괜찮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회가 아름답다는 건데 근데 바꾸려고 하면 안 돼요. 바꾸지 않는 걸 알고서 그걸 이제 인정해 나가는 게 진정한 우리가 나아가야 될 그 공동체겠죠. 공동체가 뭐 물론 좋은 단어는 아니지만 늘 좋은 단어일 수도 없고
사랑 안 바뀌기 때문에 그걸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그게 더 좋은 거고 사람이 휙 바뀌면 그게 뭐 카멜레온이지 어떻게 사람이겠어요. 그러니까 상황을 바꾸면 사람이 달라지는 게 많기 때문에 최대한 상황을 바꿔보고 그럼에도 안 바뀌는 걸 인정하면서 그냥 좋게 좋게 살아가는 거죠. 이것 때문에 근데 안 바뀌니까 저는 그냥 뭐냐 처음부터 좋은 사람 아니면 아예 안 만날래요. 그것도 뭐 나쁘지 않지만 어지간하면 그냥 타협하며 사는 거죠. 내일부터 유튜브 시작해 봐야지라고 하시네요. 배당주 모으는 세운사 컨셉으로. 뭐 컨셉은 좋은데 배당주 모으는 세운사 컨셉? 뭐 포켓몬인가 포켓몬? 부자 되는 방법 같이 공부해 나가는 유튜브 한번 시작해 본다. 제가 한번 이 컨셉을 가져가 볼게요. 뭐 이런 컨셉도 뭐 좋죠. 일 없어서 사무실에서 책만 읽는데 유튜브나 해보려고. 일 없어서 사무실 책만 읽는다고 좀 가슴이 아픈데 뭐 나쁘지 않네요. 일이 없다면 그냥 일하면서 하는 게 가장 좋은데 배당 주문을 세운사 컨셉 뭐 나쁘지 않네요. 부자의 방법 같이 공부해 나가는 뭐 좋네요. 근데 이런 뭐 긍정적인 채널이 많이 생길수록 좋은 거죠. 좋은 거고 또 뭐 컨셉이라는 게 참 컨셉의 생각보다 컨셉의 그 방향성보다는 컨셉을 이렇게 내일부터 바로 시작한다. 이게 사실 중요하긴 해요. 물론 뭐 일 때문에 바빠가지고 중간에 멈추시는 분도 있지만 바로 시작한다. 이거의 행동력에 저는 플러스 1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독삼사 주행감 설명 바로 해드릴게요. BMW 이거 속도 좀 불안한데? 아우디 뭐야 이 아우디 차 느낌 한마디로 하면 이거 경운기인가? 벤츠 2차 고급차네. 약간 이런 느낌이 진짜 승차감. 이거 속도 불안한데? 근데 뭐 보면은 그렇게 안 불안한데 약간 BMW가 그런 느낌을 줘요. 왜냐하면 그 무게가 그 BMW 무게 배분이 가장 공격적이거든요. 그래서 원래 공격적인 차들이 이래요. 이게 코너용이기 때문에 BMW가 약간 그런 느낌이 다 있어요. 지금 나오는 세단에도 아우디 이거 경운인가는 이게 나쁜 말이 아니라 진짜 그 뭐죠? 기계가 무르륵 하는 것 같아. 기계 무르륵 아우디 느낌. 아우디가 가장 체감이 커요. 왜냐면 아우디가 옛날 차도 그렇고 지금도 기계식 사륜을 쓰잖아요. 기계식 사륜 차 타면 진짜 그 뭐죠? 도마뱀 느낌 나요. 도마뱀 이렇게 아우디 시트 포지션도 좀 오묘해서 확실히 느낌 나고 벤츠는 2차 고급차니까 벤츠는 한국 차들이 벤츠를 많이 카피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한국 차 느낌의 플러스 알파로 뭐 인테리어 고급스럽고 뭐 주행감은 뭐 이렇게 무슨 뭐 서스펜션이 약간 방지턱을 잘 넣고 약간 딱 그런 느낌. 한국차 고급 느낌이 벤츠고 BMW는 이거 좀 불안한데 속도 내면 그리고 아우디는 이거 경운기인가? 경운기가 기계로만 이렇게 이루어져 있잖아요. 보시면 무슨 뭐 서스펜션이 뭐 고급 승차감 아니고 고급 승차감인데 이제 딱 그 기계 느낌이 있어요. 기계 느낌 BMW는 이거 왜 이렇게 불안하지? 그러니까 이제 진짜 진짜 이제 공격적인 느낌. 벤츠는 이거 현대차인데 더 고급 이게 현대차의 원형이구나. 이게 현대차가 벤치마킹 많이 했으니까요. 딱 그 느낌 끝. 마이너스 15%라면 블라인드 평균 이제 직장인 커뮤니티죠. 평균이라는데 1200 정도 마이너스라고 하시네요. 근데 한 이 정도면 평균 친 것 같아요. 1200 이번에 급락장에서 한 1200 정도 다들 마이너스고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15%면 얼마 넣으신 거죠? 한 9천만 원, 8천만 원 넣으셨네요. 8천만 원이면 딱 평균이긴 해요. 그러니까 이제 좀 공격적으로 가시는 적극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 평균. 근데 이게 되게 아프게 다가오겠죠. 1200부터는 이제 아프게 다가오는 라인이긴 해요. 왜냐하면은 1200부터는 이제 벌려면 좀 빡세거든요. 근데 이제 그 투자 같은 걸 진행할 때 너무 손실에만 또 얽매이지 말고 자신이 번 걸 생각해야 돼. 자신이 번 걸 생각하면서 버텨야지. 계속해서 손실 본 거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돈이 더 잘 안 벌려. 그러니까 손실은 그냥 없는 돈이라 쳐야 되고 벌면은 그건 내 돈이라고 약간 긍정적으로 생각하긴 해야 돼. 편향적 사고 방식. 이게 그 생각보다 그 생각보다 자본 시장이요. 맨정신으로 버티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분들이 오히려 더 실패하는 곳이 자본 시장인 게 왜냐면 객관적으로 생각하면은 이게 손이 덜덜 떨려요. 그러니까 자기가 된다. 그리고 자기가 번 게 이런 것보다 더 많다. 그렇게 하면 진짜로 번 게 이런 것보다 많아지고 계속 객관적으로 뭐 오늘 마이너스 100만 원 잃었으니까 내일 100만 원 따가지고 원상복귀 해야지 하는 순간 잘 안 돼요. 이거
아시겠지만 원금 복귀할수록 더 잘 안 된다는 소문이 괜히 생긴 게 아니야. 그러면 더 잘 안 되고 그냥 나는 오늘부터 처음 살아간다. 하루에 나는 어제와 나와 오늘의 나는 다르다. 오늘 10만 원 벌면 어저께 1000만 원이었더라도 난 10만 원 버는 사람이야. 이러면은 곱하기 360 하다 보면 갑자기 3600만 원 벌려져 있는 게 사람이고, 어제 뭐 10만 원 잃었으니까 오늘 10만 원 해서 본전치기 하고 시외가에서 한 3만 원 벌어서 플러스 3만 원 해서 오늘 3% 얻고 내일 2% 얻고 1.1% 금리 대비 뭐 마이너스 0.2% 곱하고 계산할수록 사람이 일단은 멘탈이 약해진다. 그렇다면 이게 어떤 의미냐? 지금 어쨌든 간에 미국 해군이 적은 돈이지만 실제로 해군이 인질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중요한데, 이게 왜 중요하죠? 왜냐하면 처음에 중국 분들이 이 초전도 연구를 할 때 당연히 정부 지원금을 가지고 할 거 아니에요. 그때 중국 그 인터넷에서 가장 유행했던 말이 중국 해군에 대한 실사용 뭐 검토 계획, 이게 유행했단 말이에요. 한국 상호초전대 LK-99를 가져가서, 그러니까 그때 나온 말이 미국이 당연히 이 첩보를 입수했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결국에 아니나 다를까 더 빠르게 움직여서 공식적인 체프먼 대학교의 뉴스를 통해서 미국 해군 연구실이 LK-99 방막으로, 더 대단한 것은 방막 단계가 LK-99 단순 재현이 아니라 그 다음 단계거든요. 그러니까 LK-99 방막이라는 게 다음 단계인데, 당연히 전 단계에 확신이 있으니까 다음 단계를 갔겠죠. 뭐 걸음마 건너뛰고 갑자기 뭐 육상 선수까지 나가시는 분은 없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미 해군 연구소도 LK-99가 황당한 소리라면 누가 갑자기 LK-99 방막이라는 얘기를 할 필요도 없을 뿐더러, 이 방막에 사용되는 그 기계가 굉장히 고가고 그 크기가 많이 들고, 일단은 어쨌든 세팅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세팅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 방막으로 상용화 연구를 하고 있다. 이러한 소식이 결국 비즈니스 세계에 굉장히 큰 반향을 일으켜서 오늘 뭐 관련 초전도체의 시장 가격들이, 초전도체 기업들의 증권 가격들이 굉장히 급등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렇게 해석되네요. 미국 해군 연구실 체프먼 대학교에서 미국 해군 연구실과의 자금 지원을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굉장히 지금 초전도체계에서 큰 기쁨이 나오고 있는데, 아르멘 굴리안 물리학 교수 팀이 이끄는 체프먼 대학교 내 슈미드 과학기술 단과대학에서 LK-99 방막, LK-99라는 내용을 쓴 게 좀 특이해요. 방막으로 상온 작동이 가능한 초전도 전자소자 스퀴드 라는 말을 쓰나 봐요. 미 해군의 그 프로젝트 중에 포함 개발. 우리는 이제 미군이 레일건이라는 프로젝트를 거의 한 1세기 동안, 그러니까 거의 90년 가까이 연구를 해왔는데, 드디어 이것을 통해 조금 실용화, 상용화에 대한 그렇게 욕구가 커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우리는 실험실 증착 및 진단 시설을 사용하여 방막 형태의 LK-99 물질의 초전도성을 탐구할 계획입니다. 이 방막이 상온에서 초전도하게 되면 약결합 브릿지와 더 정교한 개별 초전도 전자 소재를 제작하고 테스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에 대해 테스트할까요? 미국 해군이 실제로 쓸 수 있는 상업용, 진짜 군용에 쓸 수 있는 초전도의 개발 소식이 전해지면서 일단 미국 해군 사령관한테 결제가 들어갔다는 거겠죠. 10만 달러. 한국 돈으로 1억 3천이라는 현금이 적지는 않은 돈이지만, 사실 완전 크지도 않는 돈이지만, 어쨌든 미국 해군이 이것을 연구했다는 지금 이 소식만으로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고 증권 시장에 굉장한 요동을 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네요. 차종 좀 골라달라는 삼성맨 볼까요? 이제 아이가 있고 와이프가 탈 세컨카, 와이프는 운전하는 걸 좋아하는 30대야. 주된 이용 목적은 와이프 출퇴근이고 아이 라이딩에 활용될 거야. 고민하는 차종은 CLA 250 포매틱 320 MSP Q3 40 TFSI 프리미엄. 이게 진짜 가슴이 웅장한 대결인데, 이보다 가슴이 웅장해지는 대결 진짜 막상막하네요. 이거는 이제 본격 진검승부거든요. 세 차 모두 아주 인기가 너무너무 많은 차들이고, 이제 사실 여의도 3대장이라고 볼 수 있다. 이게 여의도 3대장이 뭐다? 그냥 30대 애들이 그냥 돈 있으면 다 타고 다니고 보너스 나오면 그냥 바로 계약금 넣는 차들인데, 게다가 또 밸런스도 벤츠, 그리고 이거 BM, 아우디 Q3.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기엔 Q3가 SUV인데 여기 끼어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Q3가 생각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솔직히 아우디 Q3를 사는 게 맞아요.
CLA 320i MSP 일단 좋은 차들인데 M 스포츠 패키지 이렇게 쓴 거겠죠. 아, 좋은 차종인데 근데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이제 Q3를 사는 게 차라리 나을 것 같다. 왜냐면 CLA는 조금 작긴 해요. 조금 작다. 3명이 타서 약간 작아요. 물론 이제 물론 이제 그렇게 작지 않고 스타일이 좋아요. 대신 스타일을 좀 필요한 거고 320i는 아시겠지만 진짜 BMW고 BMW의 정석을 보여주고 Q3가 이제 좀 희한한데 Q3 근데 Q3 추천 이유 최근에 대박 났다. 이거 완판 아니에요? 완판? 실제로 완판 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서울에서 그만큼 가격과 상품성이 좋다. 그리고 뭐 운전하는 걸 좋아한다 해가지고 제가 볼 때는 CLA나 320i 탄다 해가지고 무슨 뭐 날라다닐 것 같지 않아요. 근데 날라다닐 수 있는 차종인데 실제로 운전하는 걸 좋아한다는 게 그게 무슨 뭐 레이싱을 나간다는 게 아니라 Q3 같이 스타일 좋은 거를 이제 누구한테 자랑할 수 있을 만큼 돌아다니고 실제로 편하다. 그러니까 Q3 아우디 Q3 실내 냄새 제거 완벽한 팁이요. 완벽한 팁은 그 열어놔야 돼요. 이거 열어놓고 가을날 같은데 열어놓고 한참 동안 있으면 돼요. 한참 동안이라는 게 대부분 한 일주일 동안. 근데 이제 비 오면 안 되니까 잘해서. 근데 또 실내 주차장에 들어가면 안 되니까 열었다 닫았다 해서 계속해서 틈틈이 열어놓거나 아니면 계속 열어놓거나 대부분 썬루프 열어놓는데 냄새는 근데 제한적이기 때문에 무조건 환기가 답이에요. 환기가 답. 환기가 답이라서 계속해서 열고 다니는 습관 아니면 주차해놓고 열어놓거나 물론 뭐 근데 어느 정도 근데 지하 주차장에서 열어놓으면 안 되고 열어놔도 되는데 그건 좀 애매하니까 밖에 공기가 통하는 곳에 열어놓는 게 직방이에요. 이거 뭐 다른 거 산다 하더라도 다 그 제한적이기 때문에 무조건 열어놓으면 냄새는 무조건 없어져요. 환기가 되는 공간에 그게 환기되는 공간이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제 썬루프 열놓고 다니는 건데 뭐 문루프든지 썬루프든지 창문이든지 열 수 있는 건 열어가지고 계속해서 안 공기와 밖 공기가 환기되게 하면은 무조건 없어집니다. 근데 좀 오래 걸린다는 거. 요즘 사람들 차 사는 건 대부분 과시용. 지방이나 차가 필요하다. 지방일수록 차 없어도 된다. 천안 콜택시를 언제든 부를 수 있고 지방 공영버스 천안 버스 있고 서울 경기도 버스는 시간표 아예 안 알려주는데 비해 일단 여기서부터 말하자면 이 콜택시와 공영버스 타기 싫어서 사는 거예요. 차를. 과시용인 건 맞는데 지방버스는 시간표 다 알려주고 시간표대로 맞춰 나오면 되고 지방공단은 꼬박꼬박 출퇴근 통근버스 운행한다. 놀러 가는 건 시외버스 타고 인근 큰 도시 나가면 된다. 그러니까 시외버스 타고 통근버스 타기 싫어서 차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자기만의 생각으로 자동차 소비자들의 마음을 읽으려고 하니까 얼마나 이 세상이 그 왜곡돼 보이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고요. 다른 사람들은 이게 싫다는 거예요. 싫으니까 그 비싼 차를 사겠지. 그리고 그 비싼 유지비를 유지했겠죠. 당연한 거죠. 과시하지 않으면 그럼 뭐 그래서 과시가 나쁘다는 거예요. 우리 윤리적으로 지금 뭐 교황청이 예전에 2단 신문하듯이 해보자는 거예요. 뭐예요? 다른 사람의 행동이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비즈니스에서 엄청나게 멀어져요. 근데 뭐 보니까 비즈니스가 먼 길을 걷거나 아니면 비즈니스 세계에 인맥이 없으신 분들이 흔히 하는 착각 중에 하나가 일단 윤리적인 가치 이거 들고 오려면 사실 이분은 이제 교황청에 취직하셔야 돼요. 근데 한국이 사실 종교가 강한 나라라기보다는 일단은 종교가 일단 색채가 완전 짙은 나라는 아니잖아요. 믿으시는 분들은 많지만 그러니까 교황청에 취직하셔야 되는데 이런 분들이 이제 대부분 사회 곳곳에 퍼져 있어가지고 자기가 미니 교황청으로 행동하시는데 그건 이제 힘든 거예요. 차를 산다면 그러면 차를 어떻게 비용을 저렴하게 할 것인가 이걸 생각하는 게 비즈니스맨이겠죠. 1,000원처럼 그러니까 버스 이용하는 것만큼 그 차 유지 비용을 줄여둔다. 이게 바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겠죠. 근데 이거보다 그냥 비난이라보다는 비판하는 게 쉬우니까 과시용 이러면 벌써 비판이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이 말을 따라주겠냐고. 그러니까 이게 비즈니스 마인드가 이제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분들은 자신만의 세상에 갇혀가지고 굉장히 또 공격적으로 하니까 뭐 그렇게 뭐 말을 뭐 설득할 수도 없죠. 그러면 뭐 지원금을 주든가 버스 지원금처럼 그러긴 싫은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니까. 그러니까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줘야 돼요. 비즈니스. 다시 한번 비즈니스 강의 들어갑니다. 비즈니스 강의란 뭐냐? 비즈니스 사업이란 무엇인가? 첫 번째, 어, 다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 근데 그냥 해결해 주면 안 되고 빠르게 해결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두 개가 안 되면 비즈니스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비즈니스가 아니라 이분은 뭐다? 그 예전에 중세시대 교황청이 이단 신문하시는 거다. 이런 식으로 이거는 비즈니스가 아니라 이제 종교 영역인데 종교 한국이 약간 이상하게 섞인 나라긴 해요. 안 그래도 아까 전에 낮에 누가 한국이 약간 컬트적인 나라가 되어가고 있다는데 이것도 맞아. 약간 이상해요 느낌이. 아니 주식으로 7천만 원 잃어본 사람 여기까지는 이제 좀 숙연해지는데 손 절친 그날 이후 내 삶을 어두워지다. 아니 근데 글은 잘 쓰시네요. 근데 그 이름만큼 다 나중에 벌게 되니까 그렇게 또 어둡게 생각하시지는 말고, 물론 이제 돈 이런 것보다 자신의 선택이 온전히 받아들여야 되는 선택을 온전히 받아들여야 하는 들려야 받아들이는 그 과정이 힘들어요. 실제로 힘들게 하는 건 이거라고. 왜냐하면 특히나 한국 사회에서 변명될 게 많잖아요. 학교에서 실패하면 이건 학벌 사회 문제다. 변명될 게 많고 또 뭐 그리고 취업에 실패하면 이거는 경제 불황. 근데 솔직히 주식은 경제 불황에도 버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변명이 안 통해. 온전히 100% 개인의 잘못이에요. 가끔씩 또 오늘 방송도 그렇지만 방송할 때마다 와가지고 그럼 투자형도 주식하는 거 잃으면은 뭐 어떻게 해요? 책임질 거예요. 자본시장은 책임이 없어요. 자본시장은 100% 개인의 잘못이에요. 잃어도 자기 잘못, 벌어도 자기 잘못. 그러니까 변명이 없는 곳이에요. 변명이 없는 곳. 그렇기 때문에 사실 농사 민족일수록 당연한 거죠. 농사를 오랫동안 상공업이 발달하지 않은 나라일수록 자본시장에 문화가 정착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농사 잘못되면 누구 욕해? 왜 기후재진했겠어? 조선 왕조들이 왜 기후재진해? 조선 왕조 탓하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비 안 와도 뭐 자연 탓할 게 많아요. 농사꾼의 특징이 변명될 게 많아서. 그 아시겠지만 그 미국도 특이한 게 뭐냐면 동부랑 서부는 이제 골드러시 때문에 캘리포니아로 간 거고 동부는 뉴욕 쪽으로 간 거잖아요. 동부랑 서부로 갈수록 상공업이 발달한 그 두 도시가 이제 LA랑 캘리포니아, LA, 샌프란시스코랑 뉴욕이랑 뭐 보스턴 그렇게 있잖아요. 동부 쪽에 그 두 곳으로 갈수록 사람들의 그 샤프함이 달라요. 확실히. 왜냐하면 중부 쪽은 농사를 좀 많이 지으시니까. 그 상공업이 발달한 나라 도시로 갈수록 변명이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잘 돼도 내 탓, 못 돼도 내 탓. 딱 그 마인드가 서는 순간 비즈니스가 시작되는 건데 탓이 많아. 그러니까 이분도 솔직히 어두워졌다는 것을 이분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이분도 잘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자신의 그 전략적 실패를 온전히 100% 받아줘야 돼. 온전히 100%. 이건 누구 변명할 것도 없어. 자기 잘못이 자기 잘못. 미숙했던 뭐건 간에 자기 잘못이기 때문에 온전히 받아들이고 전략을 또 수정하셔서 뭐 나중에 1억 4천만 원 더블로 버시길 바라겠습니다. 주식으로 실제로 날린 사람 본 적 있냐는 현대맨인데 단기간 평가액은 억대 손실 날 수 있지만 보통 그럼 안 팔고 존버하잖아. 아니 존버가 무조건 다운 아니에요. 아니 그리고 평가액은 억대 손실 날 수 있지만 그게 손실이에요 사실상. 왜냐하면 기회비용이 있잖아요. 아니 어떻게 기회비용 있잖아요. 기회비용. 존버가 공짜가 아니라 존버할 때 다른 것들이 오르는데 거기 못 올라탄 기회비용이 있으니까 사실상 그게 공짜가 존버 비용이 공짜 아니라 시간이 들잖아요. 시간. 주변에서 실제로 억대로 잃는 사람 본 적 있죠? 억대로 잃은 사람도 많고 그리고 뭔가 투자할 수 있었는데 뭔가 타이밍 안 맞아서 못 본 사람도 있고 그런 게 다 아쉬움으로 남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잃으신 분들도 많겠지만 플러스 벌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뭐 자본이 그 당시에 부족하거나 아니면 뒤늦게 이제 그 시세에 들어가서 조금밖에 못 보신 분 그런 게 많죠. 그런 것들이 아쉬움 남는 거고 이런 거 기회를 잡으시는 분들이 이제 자본시장의 승리자가 되는 거고 대부분. 그러니까 잃으신 분도 꽤 많죠. 근데 물론 잃은 만큼 버시는 게 대부분이긴 한데 그리고 평가액도 사실 손실이라 봐야 돼요. 왜냐면 그 시간 동안 못하는 게 있기 때문에. 짝사랑녀가 자기 소개팅 했다고 말했는데 마음이
아니 뭐 마음이 아파. 참, 나 나이가 어리신가? 나에게 질투심 유발하고. 근데 그럴 수도 있어요. 나에 관심 없다. 둘 중 한 개인데. 아니 뭐 둘 중에 어느 것도 상관이 없지만 일하는데 힘이 없다. 뭐 이럴 정도인가? 아니 무슨 나 누가 보면은 손자 손녀까지 본 줄 알게 그 소개팅 나서. 아니 근데 진짜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이런 분들 진짜 많더라고요. 뭐 한마디만 하면은 거절당하는 게 세상이 무너지는 느낌이 드는지 아 그럴 수 있는 거가 왜 이렇게 생각하는 건지 근데 알 것 같긴 해요. 왜냐 이제 이 지금 글 쓰신 분에게는 글 쓰신 분에게는 이제 짝녀 말고 선택지가 없다 이렇게 스스로 인식하고 있으니까 더욱더 간절해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부터 약간 황당이 묻어나는데 옆에서 보는 사람이 얼마나 황당했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소개팅도 했다고 말하는 거 보니까 전에 듣거나 아니면 직접 들었으면 친한 사이인 것 같은데 뭐 근데 1번일 수도 있어요. 아니 둘 다일 수도 있고 질투심 유발하거나 관심 없다 그럴 수도 있죠. 관심 없는데 질투심 유발시킬 수도 있죠. 혹시 그런 경우 되게 많아요. 실제로 뭐 예전에 얘가 나를 좋아했었는데 왜 안 좋아하지? 한번 뭐 떠볼까? 이런 한도 많기 때문에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제 물론 이거는 이제 그 짝사랑 여의 그분 이제 그분 상황 사정 그분의 상황이고 이 마음 아픈 애랑 힘이 없다는 자기 스스로가 컨트롤할 수 있는 건데 이거는 이제 제대로 해야죠. 이러면 더 황당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제 옆에서 보고 있으면 이런 행동은 없어야겠다. 컨설팅 RA 지원하는 거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빠르게, 2번 많이. 그러니까 올라오자마자 지원해야 돼. 올라오자마자 지원하세요. 그리고 많이 지원하세요. 많이라는 게 두세 개 쓰고 저는 진짜 많이 지원했네요. 너무 공이 많이 들었어요. 그건 여러분의 공이고요. 상대방의 공이 그냥 수천 개의 지원서 중 하나일 뿐인데 생각보다 빠르게 많이 하면은 돼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거 제가 질문 진짜 많이 받았는데 예전부터 아니 제발 좀 빠르게 많이 하니까 빠르게 진짜 여기서 빠르게라는 건 1분 미만이에요. 공고 뜨자마자 1분 미만에 지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차피 지원할 빠르게라는 말은 1분 미만에 공고가 뜨자마자 1분 미만에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된다고. 근데 이거 빠르게 했어요. 얼마 걸리셨죠? 저 반나절 걸렸어요. 그건 빠르게가 아니라 그거는 여러분의 빠르게지. 빠르게라는 소리 1분 미만이라는 거예요. 1분 미만. 그냥 새로 고침 누르다가 그냥 제일 먼저 넣으세요. 올라오자마자 그냥 넣어버리세요. 메일 주소 긁어서 이력서 그냥 내버리면 되잖아요. 많이는 최소 30개예요. 최소 30개. 제발 한두 개는 많이 냈어요. 해서 몇 개 냈죠? 5-6개. 저 이거 공을 많이 들여서 많이 냈거든요. 딴 애들은 한두 개 냈던데. 딴 애들 한두 개 낸 거보다 많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많이 내라고. 많이가 어느 정도면 30개 내려요. 30개. 최소 30개. 그러면 두세 개 동시에 여러 개 붙는다고. 동시에 여러 개. 빨간색 너무 많이 쓰면 또 뭐라고 하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제발 좀 다시 한번 빠르게 공고 올라온 지 1분 안에 많이 최소 30개 이상 쓰면 2개 이상 붙는다고요. 제발 이거 채우지도 않고 어떻게 쓰죠? 제가 댓글 이거 한 300개 받았거든요. 예전에 올렸을 때. 이렇게 하세요. 그리고 지금 다 잘 다니고 계십니다. 컨설팅 회사에. 또 말할 수밖에 없네. 컨설팅 플러스 금융계. 이게 사실상 미국에서도 광고에서도 가장 큰 금융계 이렇게 크게 나눠줘요. 컨설팅은 사실 전반 말하자면 경영 전반, 경영 사무직 전반을 사실 의미해요. 왜냐하면 생각해보면 알겠지만 어디 사무직이든 간에 올라갈수록 고객을 상대하게 돼 있어요. 고객 상대하는 게 대부분 경영사무직 전반의 일이고 금융계는 좀 달라요. 금융계는 같은 고객을 상대하는데 금융계가 한마디로 뭐냐면 금융계는 이제 누가 돈을 가질지 선택하는 권한이 있어요. 고객은 똑같은 고객인데 이제 이게 두 개가 갈리는 거예요. 보시면 컨설팅이 이제 아시겠지만 뭐 CEO도 있고 그냥 컨설턴트도 있고 뭐 예를 들어 HR도 컨설팅이 있고 그리고 뭐 경영 지원도 있고 그리고 전략 기획도 있고 뭐 알 거예요. 여러분이 뭐 회사 다니시잖아요. 대부분 그냥 금융계는 이제 아시겠지만 뭐 이렇게 있죠. 투자계가 이제 아시다시피 뭐 진짜 창 띄워놓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고 하나가 이제 벤처캐피탈은 뭐 하는 회사죠? 벤처캐피탈은 사람 돈 모아가지고 그냥 넣어버리는 거고 사모펀드는 뭐 하는 거예요? 사모펀드는
돈을 모아서 사람들한테 돈 주고 그 도장까지 찍어주는 그런 업무를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걸 딜이라고 하죠. 딜을 수행한다. 그 딜본부 이런 말 들어서 딜. 그리고 뭐 주주사 뭐 이렇게 말하는데 뭐 비슷비슷해요. 솔직히 두 개는. 여기 금융계가 솔직히 뭐 말하면 약간 조금 뭐 숫자 하니까 그럴듯해 보이는데 실제로 하는 일은 똑같아요. 하는 일은 뭐다? 내가 잘났다. 이것을 이제 돈으로 증명해 보이는 일이에요. 내가 잘나서 너보다 돈 잘 벌어. 돈 잘 벌어를 금융계는 이제 숫자로 승부를 보는 거. 컨설팅은 어떻게 보면은 그 자신의 의사결정으로 하는 건데 어쨌든 결과로 승부를 보는 거니까 컨설팅 하든지 간에 어쨌든 간 매출액이나 뭐 비용 절감이나 무조건 숫자로 나오게 돼 있어요. 뭐 아니면 뭐 그 주식 가치가 올라갔니 뭐니 해가지고 나중에 어쨌든 평가하는 거 쉽죠. 결과 보고서는 쉬우니까요. 그냥 어떻게 접근하냐의 차이인데 일단은 솔직히 들어가기 쉬운 거는 금융계가 들어가긴 쉬워요. 왜냐면 사람 많이 뽑잖아요. 사람 여기 많이 뽑거든요. 그리고 여기가 약간 그리고 아시겠지만 생각보다 약간 주먹국으로 돌아간다. 컨설팅도 주먹국으로 들어가는데 컨설팅이 약간 들어가기 어려운 게 일단 컨설팅이 하는 게 뭐냐면 냉정하게 말해서 이거 진짜 냉정하게 말할게요. 지금 뭐냐면 이게 사실 CEO 흉내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논란이 많다. 컨설팅은 늘 논란이 많아요. 왜냐면 CEO 흉내 내는 거니까. CEO한테 권한을 약간 위임받아서 그냥 노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말이 많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솔직히 말하면 누가 이거를 긍정적으로 보겠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누구나 다 CEO 놀이 하고 싶잖아요. 누구나 사장이 되고 싶잖아요. 사장이 되고 싶다. 적은 책임감으로. 근데 솔직히 적은 책임감으로 사장 놀이 한 3개월간 프로젝트 동안에 이거 사장 놀이 해준단 말이에요. 돈도 많이 주고 뭐 일도 많이 하지만 금융계는 무슨 놀이라는 거냐면 솔직히 말해 금융계는 이제 흔히 말하는 돈의 주인 행세를 하는 거예요. 물론 돈의 주인은 따로 있지만 자기가 선택을 대신해 주는 거예요. 돈의 주인을 대행해서 이제 선택을 해주는 거죠. 이게 전부예요. 파트너로 올라갈수록 금융계도 그렇고 선택을 하는 건데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이제 금융계는 대신에 돈의 주인들이랑 친해져가지고 그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뭐 신뢰감을 주는 거고 왜냐면 돈이 돌고 도는 것에 대한 책임을 누군가 져야 되니까요. 컨설팅은 CEO 흉내 내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신사업에 대해서 중점이 될 때가 많아요. 신사업. 컨설팅은 대부분 신사업이고 금융계도 신사업이긴 하지만 금융계는 M&A가 있으니까 기존 그렇게 뭐 합치고 뭐 쪼개고 하는 그 재미 들려가지고 이제 하는 거고. 그러니까 뭐가 좋냐? 사실은 들어가기 쉬우니까 금융계가 일단 입문은 쉽죠. 입문은 훨씬 쉬움. 들어가기가 쉬워요. 생각보다 들어가기 쉬워. 컨설팅은 일단 들어가기는 약간 좀 생각보다 어려운 곳. 생각보다 어려워요 여기가. 근데 들어가면 쉬움. 금융계는 들어가기는 훨씬 쉬운데 생각보다 뭐 좋은 곳 가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금융계인데요 했는데 뭐 혹시 골드만삭스예요 이러면은 골드만삭스는 조금 뽑는 사람이 너무 적은데 한 5명 뽑으니까요 서울에만. 이게 물론 이제 다 합치면 한 몇백 명 되겠지만요. 실제로 이제 일을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요. 이렇게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근데 컨설팅은 생각보다 들어가기 어려운데 일단 들어가면 한 몇백 명씩 몰려다니기 때문에 일단 들어가면은 생각보다 이 전략기획, 경영지원, HR 그리고 CEO 자리까지 비서실까지 왔다 갔다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잘 선택해야겠죠. 밸런스를 맞춰서. 대부분 이제 흔히들 말하면 금융계가 일단은 약간 조금 그 체력이 둘 다 중요한데 금융계가 약간 체력 위주고 금융계가 생각보다 체력을 이제 밀어붙이는 게 많고 컨설팅은 생각보다 이제 그 사람들의 호감도를 어떻게 끌어내느냐 이게 중요한 게 많고요. 금융계가 조금 더 매력적으로 느껴질 수는 있죠. 컨설팅은 매력적이지만 왜냐하면 금융계는 솔직히 시비는 잘 안 걸거든요. 돈의 주인한테 시비를 잘 안 걸고 컨설팅에 시비가 많이 걸려요. 특징이야. 금융계. 그러니까 실제로 사람들이 가장 생각하는 거는 금융계는 특징이 시비가 안 걸려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돈 주는 사람은 시비를 잘 안 걸거든. 근데 컨설팅은 시비가 많이 걸려요.
왜냐하면 우리가 솔직히 CEO는 일반 직원분들도 궁시렁궁시렁 많이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은행에 대해서 궁시렁궁시렁 되지 않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은행 말단 직원분한테라도 그런 차이가 있어요. 컨설팅 회사 들어가는 법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똑똑함. 두 번째 외모인데 이거 두 개만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똑똑하거나 외모거나 두 개 다 좋으면 어떡하죠? 두 개 다 좋으면 좋아요. 뭐 하나만 준비하라고 한 적 없어요. 두 개 중에 하나만 돼도 들어갈 수 있어요. 똑똑함을 근데 어떻게 하느냐? 이게 가장 문제인데 똑똑함이 느껴져야 돼요. 느껴져야 돼. 느껴지는 똑똑함. 그러니까 어떻게 느껴지게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면서 최소 일주일에 한 번, 최소 일주일에 한 번은 와 진짜 와 왜 이렇게 똑똑하냐 뭐 이런 목소리가 나와야 돼. 똑똑하냐. 똑똑한 사람들이 그리고 비난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스스로 아시잖아요. 똑똑하다. 그 외모 스스로 알겠죠. 스스로 알겠죠. 외모가 나 자신 있다. 그러면 컨설팅 회사 들어가면 돼요. 이것만 두 개만 있으면 되나요? 이거 두 개 있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솔직히 필요가 없어요. 다른 것들은 필요가 없다. 다른 것들 왜 필요가 없죠? 왜냐면 컨설팅이라는 게 고객을 만나야 되잖아요. 고객이 따라야 될 거 아니에요. 고객이 따르게 하는 법. 고객을 따르게 하는 법이 가장 효과적인 게 뭐냐면 여러분의 학창 시절과 똑같다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의 학창 시절과 똑같아요. 여러분 학창 시절 뭐죠? 왜 학창 시절을 얘기하시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처음 반 배정 받았을 때 30초 안에 30명의 딱 첫인상이 결정되듯이 30초 안에 무조건 승부를 걸 수 있으려면 똑똑하게 느껴지거나 외모로 해서 그 순간을 포착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이 두 개가 필수적이에요. 필수적. 다른 것들은 필요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이게 두 개 중에 하나라도 모자란 게 아니라 두 개가 없다. 하나만 있으면 되거든요. 진짜 똑똑하거나 진짜 외모적으로 출중하거나 둘 중에 하나가 빠지기 둘 다 없다. 이러면 애매해져요. 다른 걸 할 수 없어. 뭐 전 착한데요. 저는 인성이 좋은데요. 그런 거는 일단은 애매해요. 왜냐하면 고객이 따르지 않아요. 이거가 없으면 이거랑 이거가 없으면 고객이 따르질 않아요. 여러분이 고객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거 광고랑 똑같아요. 광고 나왔는데 여러분이 똑같은 사람 나오면 그 광고 왜 살 필요가 있어요. 그거를 살 수 있게 자신의 의견을 고객으로 알고 따르게 만들어야 된다고요. 따르게. 똑똑하면 외모가 필요하다. 근데 외모는 솔직히 뭐 타고난 것보다 약간 꾸미는 게 중요하고 꾸미는 게 중요함. 똑똑함도 타고난 똑똑함도 있겠지만 계속 똑똑해지려고 노력해지려면 솔직히 똑똑한 환경에서 계속해서 나아가야 돼요. 똑똑해져야 돼. 하나는 똑똑해져야 되는 거고 하나는 외모를 계속 꾸며야 돼요. 둘 중에 하나. 둘 다 있으면 좋은데 둘 다 50대 50 하든지 하나 100, 0 하든지 하나 100, 0 이렇게 하면 돼요. 가장 좋은 건 밸런스를 맞추는 건데 밸런스가 말이 쉽지 어려우니까 대부분 둘 중 하나로 가면은 뭐 똑똑함 70대 30 이렇게 가시는 분이 있고 외모 30 똑똑함이 한 30이고 외모 70 이것도 돼요. 무조건 똑똑한 게 정답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게 딱 느껴져야 돼요. 사람이 내가 많이 따른다. 대부분 근데 딱 그 학창 시절을 뒤돌아보면은 자기가 사람을 많이 따르겠다. 그럼 딱 느낌이 오죠. 여태까지 근데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요. 들어가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면 이제 노력을 시작해야죠. 똑똑해지는 사람이 계속 있거나 아니면 외모를 계속 꾸미거나 딱 느낌 오죠.